인사 시작하겠습니다.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약사공론 편집국장 감성균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 선배들이 들려주는 약사 이야기 명사특강이 이번으로 벌써 10회차 행사입니다. 1년 스케줄로 마련한 장기 프로젝트인데요.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그래도 다행히 이제 약대생 여러분들의 호응에 힘입어서 회차를 거듭할수록 긍정적인 반향이 커져서 준비하는 입장에서도 매우 뿌듯합니다. 자, 이번 10회차 행사 역시 많은 학생분들이 그래도 이렇게 참여를 해주셔서 학생 여러분들과 전약협에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약사공론은 이 뜻깊은 명사특강 행사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과 준비를 다하겠습니다. 자, 그럼 국민의례는 생략하도록 하고요. 참석하신 내빈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약사공론 이영철 사장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행사를 후원해 주시는 위드팜 홍경애 전무님 나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전국 약학대학생협회 지수인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강의는 국내 최고의 제약사인데요. 제약사에서 활약하고 계신 여러분들의 선배님들을 모셨습니다. 대웅제약 전승호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역시 오늘 두 번째 강의를 진행하실 대웅테라퓨틱스 김동환 센터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바로 약사공론 이영철 사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사장님 간단한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 참석률이 저조한 것 같아요. 딴 때는 자리가 부족할 정도로 딱 많이 오셨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한 번, 10번째거든요, 오늘이. 10번 다 참석하신 분 혹시 계세요? 없으시구나. 수상자 대상은 없으신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10번, 12번 다 참석하신 분은 우리가 우수 회원으로서, 학생으로서 표창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건 걱정 안 해도 되겠네. 반갑습니다. 반갑고 저는 약사 공부를 하면서 가장 이 프로그램이 보람을 느끼는 프로그램입니다. 여기 오신 분들이 하나같이 전부 다 아주 그 방면에서 유명하신 분들이에요. 약사들. 여러분들 듣고 나면은 우리 약사들도 이런 일을 할 수 있고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야 할 정도로 아주 유명하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미리 여러분들 진로를 선택하는데 고민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각 방면에 있는 분들을 저희가 이렇게 모셨습니다. 근데 그래서 오늘 좋은 계기가 될 거고 오늘 빠지신 분들은 조금 나중에 아마 억울한 생각도 들 거예요. 근데 특히 오늘은 아까 우리 소개도 해주셨습니다만 전승호 사장님하고 우리 김동환 센터장님 아주 촉망받는 진짜 앞이 정상이 어디까지인지를 모르고 올라가실 아주 촉망받는 분들이에요. 좋은 말씀 잘 들으시고 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또 오늘 위드팜 이런 좋은 저기를 해주신 박정관 회장님을 대신해서 우리 홍경애 전무님께서 한 번도 안 빠지고 쭉 이렇게 참석해 주셨습니다. 우리 지수인 회장님 너무 적극적이고 참 활성화가 많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회에도 많이 참여를 해주시고 고맙고요. 이 모임이 이제 2번 남았거든요. 아까 회장님께는 말씀드렸는데 혹시라도 해서 한두 번 정도는 지금까지 강의가 안 된 중에서 좀 듣고 싶다 하는 부분이 있으시면은 연락을 주시면은 우리 박정관 회장님하고 상의해서 보충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계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저 얘기는 끝내고 우리 전승호 사장님 많은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좋은 얘기 많이 들으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아직 인사말 들을 분이 남았는데 혹시 홍경희 전무님 네, 쑥스러움을 많이 타셔서 인사말 하시는데 그러면은 바로 지수인 회장님 인사말 듣고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전약협회장 지수인이라고 합니다.
우선 저도 시험이 어제 끝났는데 시험 끝나자마자 또 다른 진로 공부를 하러 여기까지 와주신 분들께 너무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오신 대웅제약에서 오신 대표이사님과 센터장님 제가 조금 전에 만나 뵙고 얘기를 들었는데 진짜 듣고 짧은 시간 들었지만 깜짝 놀랄 정도로 훌륭하신 분들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저는 이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그 명사특강 10회 첫 번째 시간입니다. 국내 제약 바이오 업계를 선도하는 대웅제약 전승호 대표님이 뜻깊은 이야기를 전해주시겠습니다. 전승호 대표님을 연단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승호 대표님은 서울대학교 제약학과를 나오셨고요. 동대학원 제약원 석사, 알토대학교 경제대학원에서 MBA를 취득하셨습니다. 2003년 대웅제약에 입사하셨고요. 이후 글로벌 전략팀장, 글로벌 마케팅 TF팀장, 글로벌 사업본부장을 맡아온 업계에서는 해외 통으로 평가가 되시고요. 2018년부터 대웅제약의 사형탑에 오른 이후에 그 보톡스죠. 나보타의 해외 시장 확대를 주도하셨고요. 그리고 신약 팩스쿨루와 관련한 기술 수출을 진두지휘하셔서 지금 세계 14개국에서 1조 1,000억 원이 넘는 계약을 성사시키셨습니다. 또 당뇨병 신약, 이나보글리플로진의 임상 3상 등 다양한 R&D 분야의 성과와 오픈 이노베이션 전략을 확장하는 등 성공적인 연구 개발, 그리고 체질 개선, 그리고 회사의 최대 실적 갱신 등의 성과를 내시며 대웅의 성장을 주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기술 혁신이 바이오 산업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대표님 강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차이는 많이 나지만 우리 후배님들 이렇게 많이 와 주셨는데 그동안 제가 이제 제약사에 근무하면서 한 24년, 그 중에서 이제 최근에 좀 저희 회사 또 업계, 글로벌 업계, 기술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변화가 실제 이런 산업이 어떤 영향이 있었고 또 여러분 지금 혹시 몇 학년이세요 주로? 5학년? 5학년이 지금 많으시구나. 예. 5학년 내년에 이제 마지막이군요. 그래서 대부분 약학을 많이 배우셨을 것 같은데 아마 뭐 이렇게 제가 중간중간에 이제 설명하면서 그래도 뭐 비교적 최근의 신약 기술에 대해서 좀 이렇게 간략히 말씀드리면 아마 이해를 대부분 다 하실 것 같고요. 더 잘하실 수도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도 좀 이렇게 섞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이제 먼저 바이오 산업 동향과 이제 어떤 기술들이 나오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또 이제 제가 대웅제약 대표니까 저희 대웅제약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얼마 전에 올해죠. 올해 그 삼정 KPMG 경제연구원에서 네, 작년이군요. 미래를 바꿀 삼색 바이오라고 이제 이렇게 한번 이렇게 보고서를 출간한 적이 있었는데요. 크게 레드 바이오, 뭐 그린 바이오, 화이트 바이오 이렇게 세 가지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그렇죠? 이 중에서 이제 저희 약학이나 이런 의료 분야는 이제 레드 바이오겠죠. 그래서 레드 바이오가 있고 그 중에 이제 10대 기술을 선정을 했는데 밑에 이제 10대 기술이 나와 있어. 그래서 레드 바이오에서 세 가지를 선정했더라고요. 그리고 그 중에 하나는 뭐 개인 맞춤형 백신, 그리고 임상 적용 가능한 유전자 편집 기술, 뭐 우리가 비침습적, 이런 모듈레이션 기술 이렇게 세 가지 선정했는데 개인 맞춤형 암 백신 뭐 많이 들어보셔서 아마 그 학교에서도 좀 배웠을 것 같아요, 그죠? 잘 아시죠? 잘 아시죠? 예. 그래서 뭐 종양 을 이제 사실은 뭘 암을 수술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뭐랄까 바이옵시를 하고 나서 이제 조직이 얻어지면 이제 그걸 가지고 사실은 분석을 주로 요즘엔 하죠. 그래서 NGS라고 해서 뉴 지노믹 시퀀스를 통해서 요즘에는 이제 NGS로 유전자 서열 분석하는 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전체 서열 분석을 하고 그 중에서 이게 항원성이 이 정도가 높겠다라는 부분을 일부 이제 시퀀싱을 프래그먼트를 만들어서 그거를 다시 그대로 이제 환자한테 투약을 해줄 수도 있고 아니면 그걸 가지고 또 가공을 할 수도 있죠. 그래서 보통은 그렇게 이제 암 항원을 뭐 가지고
우리 몸에서 이제 그 면역 반응의 그 매개체가 되는 그 덴드라이트 셀, 예, 잘 아실 것 같고 APC라고 해서 엔티젠 프리젠팅 셀과 같이 이제 배양을 하죠. 같이 공배양 같이 하면은 결국은 이제 APC가 그 암항원을 이렇게 뭐 페고사이토시스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이제 먹어버려서 MHC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안티 프리젠테이션을 하잖아요. 그 면역학 시간에 아마 잘 배웠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그게 T셀을 훈련시켜가지고 이제 결국은 암을 공격하게 만드는 건데 사실은 이런 부분이 왜 필요하냐면 우리 몸에 T셀과 NK셀 같은 게 이제 암이 있으면 원래 다 제거를 하는 게 맞는데 사실은 잘 못하죠. 왜냐하면 암은 그 면역 회피 기준을 계속 발전시키고 있기 때문에 성을 쌓잖아요. 들어오지 못하게 T세포가 인지하지도 못하게 하고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그 T세포를 훈련시키는 게 결국은 이제 그게 암 백신이고요. 그러기 위해서 항원을 이용해서 항원을 그냥 넣어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넣어주면 이제 그 항원을 T세포가 인식해서 이제 훈련이 돼서 림프절 같은 데 훈련이 돼서 결국 이제 암을 공격할 수도 있고 이제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뭐 DC나 이런 세포들을 미리 훈련시킨 다음에 그걸 배양해서 그런 덴드라이트셀을 많이 배양을 해요. 실제 그런 업체들이 많이 있거든요. 배양을 해서 다시 그 배양된 세포를 넣어주면 그게 이제 들어가서 림프절에서 이제 T세포를 만나서 T세포를 이제 정예군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암세포에 속지 않고 암세포를 바로 이제 살상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T세포가 돼서 이제 공격하는 게 암백신이고요. 과거에는 이제 암백신 중에서 TAA, 튜머 어소시에이트 안티젠을 많이 썼죠. 근데 이제 TAA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만들기 쉬운데 이게 정상 조직에도 일부 있기 때문에 이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그리고 표적성이 약할 수 있는 단점이 있고 그래서 이제 TSA 그래서 튜머 스페시픽 안티젠 그 암에만 좀 이렇게 특이적으로 있는 종양 항원을 가지고 이제 많이 시도가 되고 있고요. 최근에는 더 나아가서 네오 안티젠이라고 들어보셨죠? 계기에마다 사실 암이라는 게 다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췌장암도 그 개인마다 사실 분석을 해보면 다 조금씩 틀리고 변이된 게 다 틀리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헤테로지니어스하기 때문에 이제는 네오 안티젠을 가지고 또 그걸 가지고 이제 훈련을 시키거나 그 네오 안티젠을 적절한 시퀀싱만 가지고 넣어주는 이제 그런 암 백신이 많이 이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동안 암 백신이 그렇게 빛은 못 봤어요. 굉장히 주목은 받았지만 이게 이제 이게 허가받아서 발매된 게 별로 없고 아주 획기적으로 이제 브랜딩된 제품도 없죠. 하지만 이제 앞으로는 더욱더 좀 발전을 할 것 같아서 아마 10대 기술 중에 하나로 이제 이렇게 선정을 한 것 같고요. 뭐 유전자 편집은 워낙에 요즘에 이제 활발하고 잘 아니까 또 이번에 노벨상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 하여튼 몇 년 전에 노벨상도 받았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여러 분야에 많이 응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비침습적 뉴럴 모듈레이션은 이 기술이 왜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정신건강의학과 가면 이렇게 가끔 약이 잘 안 듣거나 했을 때 딱 이렇게 이렇게 뭐랄까 머리에 딱 끼워가지고 이제 받는 그런 전자파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전자파를 받는데 보통 뭐 전류라든지 아니면 초음파 이런 걸 이제 쏴주는 거예요. 요즘에는 뭐 저강도 집속 초음파라고 해서 이제 그런 거를 정확히 뇌의 특정 부위, 해마라든지 뭐 아니 전두엽 특정 부위에 쏴주면 뭐 우울증이나 뭐 경우에 따라서 뭐 기억, 뭐 치매 이런 것도 이렇게 치료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기술이 아마 계속 나오고 있어서 뭐 앞으로는 이제 특히 뇌는 이제 약으로 치료하기 되게 어렵잖아요. 일단 BBB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약을 이제 뇌로 보내기가 되게 어렵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최근에 전자약 중에서 가장 많이 이제 개발되는 게 아마 뇌신경 분야고 이렇게 이제 뉴로 모듈레이션 분야도 이제 많이 개발이 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린 바이오라고 해서 이거는 보통 미생물, 그러니까 미생물이니까 마이크로바이옴이나 식품 쪽으로 많이 이제 개발되고 있고요. 사실 배양육도 연구가 되게 많이 되고 있어요. 배양육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고 배양육은 보통은 만약에 소고기를 만든다 그러면 소의 근육세포에서 근육세포가 되기 전 단계 근육 전구세포나 아니면 그 전에 있는 뭐 마이오 뭐 파이브로블라스트 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근육세포를 배양하는 건데 그 뭐 스캐폴드라고 해서 이제 고기는 사실은 그냥 세포만 이렇게 뭉쳐진 게 아니라 다양한 게 구성 요소가 있기 때문에 뭐 지방세포도 넣어주고 그 어떤 이제 덩어리가 있으니까 스캐폴드 가지고 키우는데
이것도 많이 기술은 발전을 했는데 이제 앞으로의 관건은 과연 소고기처럼 맛있냐, 그 맛을 얼마나 거의 동일하게 낼 수 있느냐는 좀 남아 있고, 그리고 이제 비용이 있죠, 비용. 결국은 소고기보다 비싸면 사실은 상용화되기 어렵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비용이 되게 비싸요, 만드는데. 그래서 이제 앞으로 비용을 대폭 낮추면서 만약에 맛을 낼 수 있으면 사실은 이런 이 축산이라는 게 이게 동물권도 굉장히 문제고 그리고 환경 오염에도 큰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앞으로 또 식량 문제도 있고 이제 그렇게 많은 소를 사육해서 살상을 하는 게 사실 바람직하지는 않죠. 뭐 저도 좋아하지만 그래서 이제 이쪽이 많이 굉장히 발전하고 있고 근데 마이크로바이옴이 한 10년 전부터 뜨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이 연구가 되고 있죠. 혹시 우리 몸의 대략적인 세포 수를 아세요? 우리 몸의 세포가 몇 개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자, 그냥 뭐 틀려도 되니까 아무나. 야, 정확하신데요. 그래서 물론 이제 체중이 많이 나가면 좀 더 그 세포가 많을 거고 이제 유사분은 적겠지만 평균 60조라고 합니다. 그러면 마이크로바이옴은 얼마나 될까요? 우리 몸의 대장만 봤을 때 한 100조 된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마이크로바이옴이 인간이라는 습주를 이용해서 그냥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지 아니면 우리가 그냥 우리 장에 그냥 이렇게 마이크로바이옴을 그냥 공생시키는지 그런 게 좀 헷갈릴 정도로 상당히 체중에도 기여를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사실 우리 몸의 세포보다 더 많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 연구가 굉장히 활발해지면서 이 마이크로바이옴은 다른 건 모르겠지만 제일 많이 영향을 미치는 건 면역계에 굉장히 많이 영향을 미친다고는 많은 보고가 되고 있고 그리고 뇌신경 쪽에 그래서 브레인 건 엑시스라고 해서 사실은 장에 문제가 있으면 바로 이 어떤 뇌에 영향이 있어서 굉장히 우리가 좀 장에 안 좋으면 기분이 안 좋잖아요. 다른 것보다 뭐 바로 이제 어떤 교감신경에도 영향을 바로 미치고 하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이 실제 뭐 알츠하이머나 파킨슨이나 우울증이나 이런 데 다 관여가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 연구도 되고 있는데 정확한 기전까지는 아직 뭐 밝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또 이런 관련해서 신약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아쉬운 거는 이쪽 그 CNS 질환이나 아니면은 그 면역 중에서도 항암제랑 같이 써서 좀 항암을 보조하거나 아니면 단독으로 오히려 면역 항암의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마이크로바이옴 어떤 바이오벤처들도 좀 시도를 했었는데 결과가 좀 임상에서 좀 안 좋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아직은 갈 길이 멀긴 한데 여전히 어떤 신약 타겟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부분은 사실이고요. 근데 화이트 바이오는 그냥 에코 프렌들리죠. 그래서 이제 이런 화석 연료가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고 지금 기후 변화가 문제이기 때문에 미생물을 이용해서 또 미생물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윤작 편집을 이용해서 결국 더 새로운 미생물의 그런 균질을 만들어서 이제는 어떤 유기물이나 무기물 가지고 이제 연료를 만드는 이제 그런 시장입니다. 그래서 한 10대 바이오를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플랫폼 바이오라고 해서 생체 내 면역 세포를 실시간 분석할 수가 있고요. 뭐 이런 건 다양한 이제 실험 기법, 팩스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유전자를 이제 서열을 분석할 수 있는 기기를 이용해서 하고 있고 또 최근에는 단백질의 굉장히 디테일한 구조를 밝히기 시작했는데 우리가 알려진 단백질 중에서 사실 현재까지 구조가 정확히 밝혀진 게 1%밖에 안 된다고 해요. 단백질의 구조가 왜 우리 신약에서도 중요하냐면 결국은 단백질의 구조가 나와야지 정확히 신약을 설계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다 배웠듯이 SAR이라고 해서 이제 그 제가 있는 학부 다닐 때부터 배웠는데 스트럭처 액티비티 릴레이션십이죠. 그죠? 결국은 그 정확히 단백질에 어떻게 소분자나 그런 항체 같은 게 들어가서 딱 결합할 수 있는 부위를 찾아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구조를 밝혀야 됩니다. 근데 사실 그 많은 타깃이 있고 유전자가 있고 단백질이 있지만 1%밖에 밝히지 않았지만 최근에 뭐 과거에 구글 딥마인드에서 뭐 알파폴드 최근에 뭐 로제타 폴드라는 게 이제 한국의 교수, 서울대 교수가 관여를 했죠. 그래서 그게 밝혀지면서 굉장히 빠른 시간에 단백질의 3차원 구조 그리고 4차원 구조, 4차원 구조는 3차원 구조가 실제 작용을 할 때 어떻게 이게 모양이 변하고 이런 부분까지 이제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약의 영역이 신약 개발의 영역이 아닌 부분에서 이제는 더 많은 타깃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이제 발견되고 있어서
뭐 사실 혹자는 예전부터 제가 입사하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부터 신약 개발 끝났다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 여전히 계속 타겟은 나오고 있고 새로운 단백질의 구조가 밝혀지고 있고 새로운 기술이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우리 약대 출신이 이후에 연구 분야에 진출해서 할 일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글로벌 제약 바이오 동의항이고요. 보시면은 그 혹시 글로벌 제약 시장이 나와 있지만 현재 기준으로 한 2,000조가 좀 넘어요. 그리고 2027년이 되면은 한 2,700조 그리고 요즘에 디지털 헬스케어라고 해서 그 부분을 약의 범주에 포함시키면 2030년 가까이 되면 3,600조가 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 규모가 얼마나 큰 거면 사실 반도체 시장이 현재 규모로 650조 원이고요. 그 자동차 시장이 현재 2,500조 원이 돼요. 그러니까 의약품하고 좀 비슷한 거죠. 그리고 2차 전지가 굉장히 핫했잖아요. 지금 이제 주가가 엄청나게 오르다가 지금 잠시 이제 굉장히 떨어지고 있지만 그게 현재 한 150조에서 200조 원. 근데 이거는 2차 전지는 물론 한 2030년에 1,000조가 넘는다고 해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냥 주목을 받는 거고 조선업이 200조 원밖에 안 되고 백색가전이 한 800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이오 의학 쪽이 얼마나 큰지 이제 앞으로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오 의약품은 보면은 이제 바이오 의약품이라는 게 사실 바이오라는 게 이제 뭐 합성 의약품과 바이오 의약품을 다 퉁쳐서 얘기하는 거고요. 이제 제가 입사하고 나서 한 20년 전부터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앞으로 바이오 시대가 올 것이다. 근데 그때 한창 뭐 엔브렐, 뭐 휴미라 이런 게 막 발매가 돼가지고 막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서 한 10년 전부터인가 휴미라가 1등 자리를 그 리피토를 제쳐가지고 리피토 아시잖아요, 그죠? 제쳐서 1등 자리를 지금까지 해왔죠. 그리고 이제 곧 아마 그 면역항암제가 이제 또 1등 자리를 차지할 텐데 그때는 이제 섣부르게 이제는 항체나 이런 단백질 바이오 시대가 오기 때문에 스몰 몰리큘 저분자 의약품 시대는 갈 것이다라고 예측도 하고 했지만 앞으로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거예요. 그 저분자는 저분자 나름대로의 꼭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저분자 화합물도 지속적으로 새로운 타겟이 발견되면서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고요. 항체나 바이오 단백질이 커버하지 못하는 질환이나 그런 타겟을 저분자가 또 여전히 또 커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동반 성장하지만 그 중에서도 바이오 쪽이 좀 더 성장률이 빠르다. 왜냐면 그동안 새로운 사이언스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더 많이 좀 개발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여전히 합성의약품도 계속적으로 진화하면서 새로운 타깃이 나오면서 필요하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면 뭐 파이자가 여전히 1등이고 뭐 존슨앤존슨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건 조금씩 바뀌고 순위가 근데 사실 주식 시장이나 요즘의 트렌드에서는 두 개 회사가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죠. 아시죠? 예, 주식 하시는 분은 아실 것 같고 예, LI 릴리랑 그 다음에 그 뭐죠 노보 노디스크가 굉장히 요즘 핫하잖아요. 이제 지방 비만 치료제 때문에 그래서 그게 요즘에 그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다른 바이오 쪽 주식이 굉장히 떨어지는 상황에서 오히려 더 오르면서 최근 몇 년간 굉장히 많이 올라서 그 노보 노디스크는 덴마크 회사인데 그 덴마크 주식시장보다 더 그 노보 노디스크의 시총이 더 커요. 그런 현상까지 지금 생기고 있고요. 그래서 뭐 화이자가 더 올라간 건 최근에 그런 이제 코비드에 굉장히 수혜가 컸었고요. 조금씩 이제 변하고 있다는 부분인 거고 이게 바이오 의약품의 순위인데 뭐 순위가 중요한 건 아니고 보시면 어때 1등이 휴미라인데 아직까지 휴미라고 류마티스 관절염이 이게 자가면역 질환이죠. 자가면역. 두 번째 키트루다 캔서죠. 암이죠. 아마 조만간에 키트루다가 이제 휴미라를 이제 제치고 아마 1등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엘리피즈 경구에 항혈증제가 있고 그 다음에 아토피 피부염이에요. 굉장히 놀랍죠. 이것도 자가면역 질환 중에 하나죠. 그리고 항반변성, 당뇨병성 부종, 그 HIV 치료제, 감염증 이게 좀 있지만 그 다음에 캔서, 자가면역, 캔서. 전체 이제 시장의 앞으로의 흐름은 상당 부분이 캔서와 자가면역으로 이미 가고 있고요. 그게 이미 지금 10대 의약품 중에서 한 7개 이상 8개가 그쪽 분야죠. 예, 그래서 뭐 여담이지만 저희 대웅제약도 신약을 이미 개발해서 최근에 발매한 거는 저희가 잘하는 영역에서 개발했지만 향후에는 저희도 캔서 쪽하고 이제 자가면역 쪽으로 집중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픈 이노베이션은 이것도 뭐 이제 많이 책들도 나오고 많이 이제 뉴스나 이런 부분 나왔기 때문에 뭐 하루 이틀 된 일은 아닌데 이제 그런 빅파마도 사실은 인하우스에서 연구를 많이 하죠. 근데 상당히 외부에서 도입하는 거에 의존하고 있고요. 외부랑 협력 연구하거나 아예 연구 단계, 디스커버리 단계에 있는 아니 타겟 단계에 있는 걸 가져오기도 하고요. 제품이 거의 끝나가는 걸 가져오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이 바이오 쪽에 우리 이제 신약 개발 분야에서는 어떤 그냥 혼자 연구하는 것도 아니고 회사 혼자 연구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는 합종 연행을 반복하면서 다른 회사랑 뭐 저희 같은 제약회사는 스타트업이나 바이오벤처랑 또는 이제 아카데미아 연구를 같이 굉장히 많이 해야 되고요. 그리고 뭐 이런 빅파마도 이제 스타트업 같은 데서 이제 같이 또는 뭐 다른 기업을 인수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인 거고 아까 잠깐 얘기 나왔지만 그 2위 하는 그 항암제가 같은 경우가 사실은 한 10여 년 전에 머크 제품 있죠. 키트루다가 머크가 그 슈링플라우랑 이제 합병을 한 적이 있어서 머크가 이제 인수를 했었죠 당시에. 근데 그때 키트루다가 사실은 그 슈링플라우의 그 파이프라인이었어요. 그때는 이제 성분이었는데 그래서 원래 이런 큰 회사끼리 이제 합병을 하면은 모든 파이프라인을 끌고 가기는 어려운 게 연구 개발 비용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또 선택과 집중을 나눠야 되거든요. 그래서 죽일 거 죽이고 뺄 거 빼고 이제 딱 우선순위대로 가져가야 되는데 당시에 그 키트루다는 그냥 일단 제외시켜 버렸었어 그때 그냥 버려버렸는데 그러다가 시간 좀 지나니까 그 BMS가 일본의 오노라는 회사에서 옵디보라는 동일 기전에 이제 이것도 이 면역항암제 중에서 키트루다 다음으로 많이 팔린 약인데 사실 먼저 개발했어요. 일본 과학자가 이걸 가지고 노벨상을 받았거든요. 오노로부터 글로벌 판권을 가져온 거예요. 근데 그걸 개발을 잘하고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오니까 머크가 이거 우리가 과거에 죽인 건데 하면서 다시 그거를 이제 살려가지고 개발을 거의 비슷한 시기에 했고 발매는 옵티범 먼저 했는데 시장은 키트루다가 더 우월하게 치고 나가고 있죠. 임상 전략을 잘 진행했기 때문에 그렇게 사실 이렇게 빅파마도 자체적으로 개발한 것보다 이렇게 합병을 하거나 바이오벤처에서 가져온 약들이 굉장히 많고 오히려 그게 한 50% 이상 거의 70% 가까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M&A를 많이 하는 이유거든요. 벌써 넘어갔네. 그래서 이제 오픈 이노베이션 중요하고 이 사례는 이제 최근에 화이자가 코비드 때문에 그런 뭐 백신이나 그러니까 코비드 백신과 그런 치료제를 팔아서 얼마를 남겼냐면 한 60조 원을 남겼어요. 그걸 남기면 어마어마한데 그거를 뭐 그냥 이 은행에 뭐 잔고에 넣어봤자 큰 의미가 없잖아요. 그걸 가지고 거의 시젠이라는 회사를 55조 원에 이렇게 인수를 했어요. 시젠은 이제 바이오벤처에서 출발을 했고 상당히 규모가 커진 회사인데 아직 발매한 건 없어요. 근데 이게 어떤 회사냐면 ADC라고 아시죠? 엔티바디 드러그 컨주게이트 항체와 페이로드를 붙여가지고 이제 앞으로 항체를 대체할 수 있는 그 회사인데 그 회사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가장 좋은 타겟들이 많이 가 있는 회사를 그렇게 비싼 값에 인수를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여러 회사들이 이제 빅파마들도 계속적으로 신기술들을 가져오기 위해서 이렇게 인수합병을 하기도 하고 바이오벤처에서 이제 약들을 많이 가져오는 그런 이제 오픈 이노베이션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글로벌 투자 동향에서 글로벌 투자자의 관심을 받은 6가지 분야예요. 그래서 하나씩 가볍게 설명을 드리면 세포 치료제 분야, 세포 치료제. 여러분 혹시 세포 치료제를 뭐 받아보신 분은 없을 거고 주변에 세포 치료제를 혹시 뭐 이렇게 받아보신 분 있어요? 요즘에 좀 이렇게 아주 돈이 많으시고 좀 건강에 이렇게 좀 관심 많으신 분들은 알게 모르게 주기세포 시술을 받는 분이 계시거든요. 주변에 이렇게 뭐 아마 이제 받았는데 뭐 얘기를 여러분께 말씀 안 하실 수도 있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세포 치료제는 크게 2가지가 있어요. 면역 세포 치료제가 있고 주기세포 치료제가 있고 그 중에서 이제 면역 세포 치료제 대표적인 게 있죠. 예, 잘 아실 것 같은데 뭐가 있죠? 자 그냥 이렇게 말씀하시면 면역 세포 치료제 요즘에 각광받고 있는. 예, 카티라고 해서 그죠? 잘 아시잖아요, 그죠? 예. 아까 이제 암 치료에서 T 세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카티 T 세포가
뭐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암을 공격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이제 면역력에 문제가 생기거나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몸에 생기면 이제 암이 이제 T세포 공격을 못 받으니까 아,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카티를 만들었는데 여기서 카가 혹시 뭐의 약자인지 아세요? 아, 그렇죠. 예. 키메리 안티젠 리세터입니다. 그래서 그 암 항원, 암세포는 이렇게 겉에 이 암만 아까 얘기한 뭐 TSA나 T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뭐 튜머 스페시픽 안티젠이나 뭐 네오안티젠이 있다고 했는데 그런 거를 인식할 수 있는 그런 뭐랄까 라이겐드 그런 리셉터 라이겐드를 카이메릭이 이제 붙인 거잖아요. 이렇게 합쳐진 걸 키메라라고 하는데 키메라죠, 키메라. 그래서 이제 그거를 진 엔지니어링 통해서 T세포에 유전자를 넣어서 그 카이메릭 안티젠 리셉터가 이렇게 발현되게끔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걸 딱 만들면 이걸 만든 다음에 굉장히 많이 불리죠. 그래서 익스텐션 시켜서 그 실험실에서 많이 대량 계약을 한 다음에 그걸 다시 환자로 이제 주사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들어가서 이제 그동안 암세포를 발견 못했다고 하면 이게 이제 그 바로 훈련을 받았으니까 그 표적이 생긴 거죠. 정밀 유도 미사일. 요즘에 전쟁이 하도 많아서 정밀 유도 미사일의 중요성을 이제 많이 이 뉴스나 이런 이제 매체에서 들어보실 텐데 표적을 정확하게 타격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전쟁에서는. 뭐 다른 데 타격해봤자 민간인만 살상하고 이렇게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마치 정상세포 죽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칼을 달아가지고 하니까 이제 암세포를 이제 공격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이런 게 나와서 노바티스의 킴리아가 이제 개발하다 보니까 혈액암인데 다른 대안이 다 없는데 거의 완치율 90%를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꿈의 신약이다 이제 암 완치다라는 막 이런 뉴스가 이미 10년 전에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모든 암을 지금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제 말기에 혈액암만 이제 타깃이 되는 건데 대상이 되는데 이게 한번 사이클을 한번 이게 돌기 위해서는 한번 딱 치료를 끝내려면 한 4억 정도가 들어요. 4억. 그래서 이거는 급여를 안 해주면 환자가 웬만한 환자들은 치료받기 어렵고 보험 급여를 해줘도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비용을 줄이는 게 굉장히 목표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때요? 이게 왜 비싸냐면 작아요, 작아. 환자에서 T세포, PBMC라는 혈액에서 PBMC를 추출해서 T세포를 분리해서 그걸 칼을 심어서 그 다음에 배양해서 넣는 거기 때문에 얼마나 복잡하고 비용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미리 이제 성능이 좋은 T세포의 사람 걸 추출해서 계속적으로 대량으로 만들어서 비슷한 환자한테 다 취약할 수 있으면 동종세포를 만들 수 있으면 이게 비용이 훅 줄겠죠. 근데 아직은 동종 칼을 개발하고는 있는데 언제 개발될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되게 어려운 게 일단 면역세포는 면역원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면역세포를 집어넣으면 면역 반응으로 우리가 이게 견디지 못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을 해결해야 되고 또 하나는 또 해결할 게 지금 혈액암밖에 적용을 못합니다. 근데 지금 고형암을 뭐 폐암이라든지 이런 고형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많은 회사가 시도를 하고 있어요. 이제 결과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고형암 혈액암과 틀리게 뭐가 있냐면 성을 쌓아놓고 아까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렇게 웬만한 항암제가 들어오지 못하게 이렇게 다 막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성을 일단은 깨 부시고 세포가 들어와야지 이제 가능한데 너무 성이 견고해가지고 이제 그걸 어떻게 깰 수 있느냐 이제 그런 연구에 이제 그런 포인트가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줄기세포 치료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줄기세포에서는 크게 원래 줄기세포는 뭐냐면 우리 이제 정자와 난자가 합쳐지면 배아가 되잖아요. 배아 줄기세포가 원래 줄기세포예요. 그래서 이제 ES가 임브로이니 스템셀이 이제 점점점 막 우리 다 배웠잖아요. 어떤 그런 뭐 발생학 같은 데서 결국은 성체세포로 다 이제 분화가 되고 모든 우리 몸에 이제 그런 세포를 다 만들죠. 줄기세포의 정의는 그 세포가 모든 세포로 다 분화될 수 있는 분화능이 있고, 그러니까 셀프 디퍼런시에이션 능력이 있고, 또 셀프 리뉴얼, 그러니까 그런 그 재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ES인데 이제 ES를 가지고는 분화하는 연구를 많이 과거에 했었어요. 그때 이제 했던 게 사실 뭐 좀 불미스럽지만 황우석 박사님이 그런 분야에서 굉장히 앞서 치고 나갔죠. 당시에 2000년 중반에. 근데 그러다가 여러 가지 뭐 또 그런 밑에 제자분들 뭐 이런 분들은 이제 너무 잘 되니까 데이터를 조작하기 시작해서 그게 큰 이제 어떤 뭐랄까 굉장히 연구 윤리에 어긋나가지고 그렇게 크게
이제 뭐 비극적인 결말을 맞았지만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이제 그 뒤로 이제 그런 분들을 더 연구가 좀 될 수 있도록 이제 데이터 조작은 아니지만 했어야 되는데 그때 뭔가 좀 여러 가지 좀 그런 법규 규정 때문에 좀 막은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그때 더 많이 좀 이렇게 규제를 좀 이렇게 풀고 허용했으면 더 많이 이게 진도가 나갔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그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ES라는 게 이제 윤리적 문제도 있죠. 종교단체나 시민단체에서 굉장히 반대를 하잖아요.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런 이제 배아를 못 쓰게 하는 국가가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래서 2010여 년 전에 2012년 일본의 교수 야마나카라는 교수가 거의 ES와 유사한 세포를 만들었어요. 네,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거는 IPS라고 해서 인디스드 유도된 만능 유도 줄기세포를 만들었는데 그걸 만들었는 게 이제 기존의 마우스의 피부 안세포에서 정말 매뉴얼로 몇 년간 유전자를 막 이게 돌리면서 다 집어넣고 해서 결국 4개의 유전자를 찾았어요. OKSM이라고 해서 4개의 유전자를 집어넣으니까 그게 성체세포가 다시 배아세포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iPS 찾은 이후에는 윤리적인 문제 없이 iPS 다시 분할시킬 수 있죠. iPS 신경세포라든지 여러 세포. 그래서 이제 iPS를 가지고는 다양한 세포로 조직으로 분할시켜서 그걸 이제 생체에 다시금 이식을 하거나 하는 그런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거는 그냥 이제 사실은 성체세포로 다시 만들어서 넣어야 되는 한계가 있고 줄기세포를 약으로 써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게 이제 20몇 년 전부터 이제 아이디어가 나와서 많이 연구된 게 MSC라고 해서 중간엽 줄기세포예요. 이건 뭐냐면 줄기세포 배아가 성체세포 가기 전에 중간엽을 거치는데 이제 여전히 다른 세포로 분화될 수 있는 분화능이 있으면서 셀프 디퍼런시에이션, 셀프 리뉴얼의 두 가지 특징이 여전히 남아 있으면서 이 세포는 재미난 게 면역원성이 없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MSC를 자기가 주사를 맞아도 면역원성이 발생하지 않은 장점이 있어서 약으로는 이 MSC가 제일 많이 개발이 됐습니다. 대웅제약 저희도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1호로 개발한 게 국내에서는 메디포스트가 관절염 쪽에 1호로 이제 발매를 과거에 실행을 했었죠. 물론 이제 장단점이 있긴 하지만 그리고 많이 이제 개발은 됐는데 이 MSC가 사실 효과가 뭐냐면 MSC는 사이토카인을 굉장히 많이 분비를 해요. 그래서 이 사이토카인이 여러 가지 효과가 있거든요. 특히나 가장 중요한 효과가 엔티 인플라메토리, 항염과 그다음에 면역 조절, 이뮨 모듈레이팅 작용은 다른 치료제가 따라오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좋은 효과를 아직도 보이고 있고 그래서 MSC는 여전히 앞으로 계속적으로 연구가 될 만한 분야고요. 보완만 하면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여러 자가면역 질환이나 염증 질환을 쓸 수 있는 그런 연구들도 많이 진행되고 있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전자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크리스퍼 캐스9이 많이 이제 각광을 받으면서 유전자에 대해 유전자 편집에 대해서 각광을 받고 있는데 그 전부터 사실 뭐 DNA나 이제 특정 유전자나 RNA나 아니면 뭐 이렇게 어떤 뉴클레오타이드잖아요. 뉴클레오타이드를 가지고 우리 이제 주사를 해서 특정 단백질을 생성을 억제하거나 아니면 만들어내는 그런 치료제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유전자 치료제의 가장 또 핵심은 뭐냐면 그 유전자라는 게 굉장히 불안정해요. 그래서 또 어떤 특정한 세포나 어떤 특정한 조직에 보내야 되는데 그 선택성이 없으면 어때요? 괜히 다른 데 갔다가 DNA를 만약에 이렇게 넣었는데 다른 데 가서 DNA가 들어가면 그건 뭐 영구적으로 이게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표적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RNA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RNA는 이 실온에 노출이 되면 뭐 한 몇 초면 분해가 돼버려요. 그래서 안정하게 이렇게 잘 싸서 보내는 게 중요한데 유전자 치료제 같은 경우는 그래서 과거에 뭘 이용했을까요? 보낼 때. 여기 계신데 굉장히 똑똑해요. 모든 답변을 다 하고 계신데 여기서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예, 굉장히 스마트하시네 여기서. 바이러스를 이용해서 유전자를 보내야 되고요. 그래서 과거에는 아데노 바이러스 쓰다가 너무 그것들 가끔 이제 그런 심한 면역 반응이 있어서 요즘에는 아데노 어소시에이트 바이러스를 많이 쓰죠. AAV라 해서. 그래서 그 과거에 코비드 때 그 아스트라제네카 뭐죠? 하여튼
그 회사의 백신이 이제 A의 부위를 가지고 이제 유전자를 넣어서 보낸 백신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 바이러스는 약간 찝찝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LNP, 코비드 때 이제 파이자나 모더나가 쓴 이제 그런 mRNA 같은 경우는 이제 다 LNP에 싸서 보내죠. 그게 LNP가 구조를 보면 우리 이제 여기 전문가도 와 있지만 사실 바이러스의 구조가 비슷해요. 이렇게 지질 이중층이 있으면 바이러스가 그렇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거기다 유전자를 넣으니까 이게 세포로 잘 들어가는 거예요. 바이러스가 세포로 굉장히 잘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몸을 감염시키는 건데 이제 LNP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세포 치료제, 유전자 치료제는 이제 앞으로 이런 제약 분야에서도 이제는 가장 유망하면서도 이제 발전하고 있는 그런 분야다라는 부분인 거고요. 정밀의학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항암 백신에서도 이제는 뭐 그런 뭐랄까 TAA 뭐 이렇게 뭐 비슷한 그런 암 항원 말고 정말 네오안티젠 쓴다고 했잖아요. 이제 그 환자 본인의 몸에서 나온 거 이제 분석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사실 제가 학부 때 어떤 얘기 들었냐면 유전자 지노믹을 만약에 분석하기 위해서 그때는 그런 프로젝트가 처음으로 지노 프로젝트가 있었거든요. 미국 중심으로. 그때 거의 한 5년간 수천억을 써가지고 한 프로젝트였어요. 근데 지금은 얼마더라? 10몇만 원이면은 그냥 우리 몸에 그냥 모든 다 지놈이 다 이제 분석이 되거든요. 굉장히 빠른 시간에 몇 시간도 안 걸리죠. 그래서 그 기술에 따라서 우리 몸의 모든 DNA의 시퀀싱을 금방 알 수 있고 지노믹스라고 하죠. 그리고 우리 몸의 이제 RNA, 뭐 mRNA가 어떤 패턴인지를 그런 RNA노믹스로 금방 알 수 있고 그리고 단백질, 프로티오노믹스로 해서 모든 단백질의 어떤 그런 뭐 서열이나 이런 부분들 이제 분석할 수 있고 어떤 대사체를 다 이제 이렇게 우리 몸에서 만들어내는 대사체를 다 알 수 있고 하니까 이런 걸 아니까 결국은 과거에는 뭐 조직이나 이런 세포 이 정도에서만 알 수 있는 게 이제는 유전자 단위에서 그 RNA, mRNA, 뭐 단백질 단위에서 패턴이 나오니까 이걸 가지고 정확히 아직 신약 개발에는 접목이 아직은 안 되고 있지만 타겟을 연구할 때 새로운 타겟을 연구할 때는 이제는 이런 오믹스라고 하거든요. 이런 오믹스 분석이 굉장히 필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더 시간이 지나면 그냥 우리 몸의 오믹스의 변화를 아마 그냥 그때그때 바로 어떤 우리가 지금 우리 뭐 그냥 피 한 방울로 다 알 수 있듯이 그냥 우리는 실시간으로 이 오믹스의 변화를 아마 알 수 있는 시대가 올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변하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 새로운 치료나 아니면 인터벤션이 필요하다라고 또 알려줄 거예요. 앱 같은 데서. 제 생각은. 그래서 아마 나노 로봇 같은 게 들어가서 그 오믹스의 변화를 감지해서 바로 알려주면 지금 너 수분이 부족해. 너 지금 약간의 암세포가 발생했는데 이게 정상 범위를 지금 이렇게 벗어났으니까 이런 약을 미리 복용해. 뭐 이런 게 아마 앞으로 나오지 않을까. 이제 그런 정밀의학 시대가 오고 있고요. 새로운 약물 전달 기술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유전자를 이제 우리 세포로 보내는 LNP가 개발됐듯이 또 저 이어서 이제 저희 대웅 테라피틱스의 센터장님이 새로운 이제 여러 가지 DDS를 말씀드릴 텐데 그런 새로운 약물 전달 기술이 이제 개발되고 있고 이제 새로운 표적이 과거에 20년 전에도 이제 모든 신약 개발은 끝났다라고 얘기했지만 여전히 많이 있고 우리 몸에 유전자가 25,000개인데 그 중에서 한 약물 타겟으로 예상하는 게 한 2,500개에서 5,000개 유전자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실제 우리가 타겟을 개발하고 있는 500개밖에 안 돼요. 거의. 그러니까 앞으로도 우리가 지금 이미 발견한 타겟의 한 5개 정도는 새로운 타겟을 발견해서 새로운 신약 개발을 계속 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라고 그런 부분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빙산이 있으면 빙산의 일각이 아니라 이 정말 이렇게 수면에 잠긴 그 많은 여러 가지 단백질과 타깃이 나오면서 그동안 끝난 줄 알았더니 이 수많은 타깃이 나오고 있구나라는 부분이 계속 밝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AI라는 게 그냥 뭐 왜 필요하냐면 오믹스 분석을 하고 나면 그 오믹스의 데이터는 정말 뭐 엄청난 테라바이트의 그런 데이터거든요. 그 해석을 하려면 아까 로제타 폴드에서 단백질의 구조를 분석하려면 이제 AI의 도움을 없이는 이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바이오스케어에서도 지금 AI 분석 굉장히 필수적이고요. 저희 회사에서도 AI 신약팀이 따로 있습니다. 같이 가는 거의 필수의 영역이 되고 있어요.
그다음부터 이제 빨리 말씀드려야죠. 그래서 시간이 벌써 훅 지나가가지고 이제 기술혁신 사례에서 이 저희가 코비드가 왔잖아요. 그래서 코비드가 와서 사실 mRNA가 코비드가 안 왔으면 앞으로 한 5년, 10년 더 걸렸을 거예요. 왜냐면 규제 기관에서 그게 쉽게 허가를 안 내줬을 거거든요. 근데 mRNA 오니까 이제 방법이 없는 거죠. 빨리 백신을 출시해야 되니까 정말 빠르게 약수와 모든 걸 약식으로 돌려가지고 나온 게 이 mRNA 백신이고 한 번 나왔고 이미 인체 적용했을 때 큰 문제는 없는 거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발전이 빨라진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위기 상황이 기술의 혁신이 굉장히 중요하다. 아이러니하게 지금 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과거의 모든 현대적인 무기의 어떤 컨셉과 그 새로운 이제 그 개발이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통해서 모든 기갑, 무기, 미사일, 심지어 핵무기 모든 게 다 1차, 2차 대전 다 나온 거거든요.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서 이제 새로운 뭐 드론이라든지 이런 게 또 계속 개발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참 아이러니하게 뭔가 일이 터져야지 기술이 더 빠르게 발전하는 그런 아이러니도 있긴 합니다. mRNA가 이제 워낙 핫하기 때문에 이게 말씀드린 이유는 정말 이 부분 중에서 특히나 그 서열 같은 경우는 그게 이제 어려운 게 아닌데 아까 LNP의 특허 분쟁은 굉장히 다양해요. 이렇게 여러 회사가 LNP 소송으로 특허 분쟁으로 이렇게 얽혀 있어요. 막 그물망처럼. 그래서 아직 정리는 안 돼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각 특허를 회피했다 또는 새로운 특허를 출원했다 이런 이슈를 가지고 개발을 하고 있고 결국은 이제 이 중에 정리되면서 또 특허 침해가 있어도 서로 간에 합의를 하고 세트먼트를 하고 로열티를 좀 주면서 해결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이제 기술 개발에서 특허 분쟁이 굉장히 많다라는 부분인 거고요. 그러니까 기술을 개발하면 이 기술 개발에서 이제 굉장히 부자가 되는 그런 케이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레거라는 그 박사는 MIT 석사 교수인데 이 사람이 관여해서 창업한 그 스타트업이 한 40여 개가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모더나거든요. 모더나에서도 창업 멤버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혼자 하는 회사는 없는데 이렇게 많은 기술 라이센싱을 해주고 창업을 하다 보니까 지금 확인된 그 본인의 재산 가치가 30조가 넘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연구를 굉장히 잘하고 이런 뭐랄까 사업적으로 이렇게 거기다가 이제 좀 감각이 있으면 굉장히 돈을 잘 벌 수도 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도 이제 지금 학부이니까 향후에 뭐 약국도 좋죠. 병원도 좋고 여러 가지 교수도 좋고 한데 혹시나 교수가 뭐 연구하는 거죠, 사실은. 예. 연구에 관심이 있으면 뭐 대학원도 가고 박사도 해서 이제 앞으로 그런 새로운 연구를 하면은 연구도 하고 또 잘 되면 정말 부자도 될 수 있고 이런 기회가 많기 때문에 연구에도 관심을 많이 좀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스턴 혹시 보스턴 가보신 분들 있어요? 보스턴. 보스턴 안 가봤어요? 그래서 이제 보스턴이 지금은 바이오 클러스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글로벌하게 가장 최고의 바이오 클러스터라고 지금 각광을 받고 있고요. 크게 보스턴과 좀 샌프란시스코 정도, 그리고 샌디에고 정도인데 한국 회사도 여기 워낙에 핫하니까 지금 한 20여 개사가 진출을 해 있는데 뭐 크게 진출한 건 아니고 저희도 이제 진출해서 저희가 현지에서 이제 직원들이 몇몇이 현재 이제 MIT, 뭐 하버드 아니면 뭐 하버드의 여러 가지 연구기관들, 병원들, 뭐 다나파마 안병원이나 또 MIT의 여러 가지 연구소, 브로드 연구소라든지 아니면 그런 기관과 또 바이오 스타트업 연구자들 이렇게 계속 만나면서 연구 아이디어 공유하고 같이 콜라보하고 이런 걸 계속 하고 있어요. 좋은 기술 도입하기도 하고 투자하기도 하고. 여기는 이제 그 매사추세츠 정부가 전폭적으로 지원을 했고 워낙 이제 그 유명한 대학들이 있어서 대학들에서 좋은 교수와 좋은 연구원들이 나오면서 연구원 나오면 어떻게 되죠? 창업을 하고 싶은데 공간이 없어서 아예 주에서 그 창업 공간을 만들어준 거예요. 세계 최초로. 그게 뭐냐면 랩센트리라고 해서 공용 랩의 개념이 처음 나왔어요. 그래서 큰 빌딩에서 랩을 만들었는데 한 회사가 뭐 그런 거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실험실 가면 쫙 그 실험 다이가 쫙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다 같이 쓰는 거예요, 그냥. 때로는 그냥 한 다이에서 시약도 같이 쓰고 이렇게 시작한 거예요. 한 기업이 한 평 남짓된 걸 공용해서 그냥 2명, 3명이 시작했는데 점점 커지면 또 딴 데 가고 이런 개념이 나와서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많이 확대가 됐죠. 우리나라에도 이런 개념이 들어온 회사도 좀 있고 이런 랩도 생기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좋은 연구자와 스타트업이 나오니까 여기에 투자를 하고 싶어하는 VC, 벤처 캐피탈들이 모이고 그리고 이런 이제 기술들을 가져가고 싶으니까 빅파마가 모여요. 빅파마 모이니까 어때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연구자들이 또 모이고 비즈니스가 모이니까 여기는 완전히 그냥 허브가 된 거예요. 그래서 몇 년 사이에 한 10년 사이에 뭐 진짜 엄청난 그런 그 트랜스포메이션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뭐 어떤 그런 임대료나 이런 물가도 많이 올랐고 그냥 뭐 지나가면서 여기는 되게 유명한 학자들 만나고 잘 지냈냐고 얘기하면서 갑자기 연구 얘기하고 그거 어떻게 됐어? 다음에 한번 통화해서 얘기해보자라고 그런 이제 그런 오픈 이노베이션의 장이 됐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이런 걸 육성하려고 어떤 그런 국가 차원에서 또는 지자체 차원에서 이제 아니면 대학 차원에서 노력은 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나라는 바이오 클러스터가 있는 게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판교, 광교, 동탄 라인도 있고 그리고 송도는 바이오 클러스터 이제 뭐 이렇게 거의 제조업 위주의 바이오 클러스터가 좀 있는 것 같고요. 뭐 이렇게 스타트업은 별로 없지만 대전에 원래 좀 있었고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이렇게 흩어져 있죠. 근데 미국은 집중해서 굉장히 글로벌하게 좀 바이오 클러스터가 육성되고 있는 그런 사례고요. 최근에는 이제 ADC라고 하면 잘 알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마 텍스트북 이런 게 이제 나올 것 같은데 이게 다 10여 년 전에 기술이 나왔고 한 초기 몇 개 약품이 출시가 되면서 별로 각광 못 받았는데 한 얼마 몇 년 전에 에너트라는 약이 나오면서 이제 갑자기 대세로 떴죠. 근데 그 전에는 이제 항체 의약품이 굉장히 대세였다가 이제 항체만 가지고 부족하다. 그래서 ADC, 엔티바디 드러그 컨주게이트가 나오기 시작해서 그 항체에다가 링커를 달고 그 다음에 페이로드라고 굉장히 세포를 잘 죽일 수 있는 톡신을 단 거예요. 근데 점점 기술이 고도화되니까 표적성이 더 올라가는 거죠. 정확히 표적을 가서 그 다음에 페이로드를 암세포에서만 딱 잘라가지고 암세포만 죽일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올라가니까 이제는 항체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부분인 거고요. 그래서 이 ADC는 이제는 굉장히 글로벌하게 핫하게 많이 개발이 되고 있고 아까 파이자가 인수한 시즈리는 업체가 이제 ADC에서 가장 잘 나가는 업체였고 국내에서는 그래도 뭐 가장 진도가 빠르고 전문 업체라고 하는 곳이 레고캠 이런 회사 ADC 이제 개발하는 회사고 국내에서 여러 회사가 이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ADC나 아니면 이건 저희가 실체는 않았지만 스몰 몰큐 중에서는 프로탁이라고 들어봤죠? 프로탁 혹시 들어봤어요? 프로탁은 뭐냐면 이게 TPD라고 해서 타겟 프로틴 디그레이데이션 그래서 이제는 스몰 몰큐도 이게 뭐예요? 이것도 결국은 일종의 그런 키메라다 키메라 다 붙인 거죠. 그러면 링커라는 거는 화합물이거든요. 뒤에 있는 페이로드도 약물도 화합물이에요. 그러니까 항체와 바이오와 링커와 화합물 페이로드 이게 다 이제는 앞으로 하이브리드 또는 키메라 이런 걸 만든 거예요. 이제 과거에 각각 있었는데 다 이제는 붙이고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스몰 몰큐 중에서도 이렇게 프로타이라고 해서 스몰 몰큐인데 특정 단백질을 타겟할 수 있는 프로틴 오브 인트레스트 라이겐드를 앞에 두고 링커를 또 붙인 다음에 뒤에 이제는 보통 우리의 저분자 의약품은 세포에 가서 리셉터 수용체를 억제하는 경우가 제일 많잖아요. 그래서 안타고니스트, 에이고니스트 엄청 배우시지 않았어요? 그렇죠? 보통은 수용체 많이 적용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수용체가 사실은 단백질에서 핫스팟을 찾아서 구조가 들어가야 돼요. 근데 다 그런 게 단백질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언들어가고 타깃이 되게 많은 게 아까. 근데 이제 구조가 밝혀지면서 이제 이 들어가지 않아도 이렇게 프로탁이라는 걸 만들어서 프로탁은 그냥 그 해당 단백질을 분해시켜버려요. 그래서 해당 단백질만 딱 가서 딱 붙어서 우리 몸에 있는 원래 유비피티제이라는 어떤 그런 단백질 분해 작용 시스템을 이용해서 그 해당 단백질을 분해시켜 버리니까 그냥 그 핫스팟에 있지 않아도 그냥 적당히 가서 하면은 그 유비피틴에 의해서 다 분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프로탁이라는 게 지금 개발이 막 되고 있어요. 아직은 프로탁으로 발효되는 약품은 없지만 저희도 연구 시작해서 하고 있고 저희 바이오베이처랑 같이 그 협력을 하고 있고 그 중에는 가장 앞서 나간 회사가 아비나스라는 미국 회사인데 굉장히 주가가 한 100불까지 올라갔는데 저도 조금 투자했거든요. 요즘에 너무 떨어졌어요. 14불인가 15불까지 떨어졌어요. 네, 그런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술을 알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투자할 때도 기술을 정확히 분석을 하고
특허도 좀 분석할수 좀 하고 아니면 그런 트렌드를 보면서 이제 그냥 소문의 투자가 아니라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실력이 되면 여러분도 할 수 있다는 게 바이오 업계에서 투자를 그런 식으로 해 나가면 뭐 향후에 이제 왜냐면 그런 어떤 노동이나 아니면 그런 뭐 다른 얘기지만 자기가 급여 소득도 중요하지만 투자 소득이 있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저는 젊었을 때 여러분만한테 정말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열심히 그냥 회사에 입사해서 그냥 급여 소득만 받고서 조금씩 모아서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부자가 되는 속도가 되게 늦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보라고 추천해보고 싶은 이거 저는 관계없는 얘기인데 돈의 속성이라는 책이 있어요. 예, 저는 얼마 전에 읽었는데 예전에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그런 아마 읽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뭐 그런 약간 비슷한 내용이긴 하지만 그런 내용을 좀 잘 좀 전달해주는 그런 분이 자기 경험담을 바탕으로 쓴 책인데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담이고요. 하여튼 이제 기술을 알면 여러분들이 약사로서 활동할 때도 뭐 도움이 되지만 향후 연구를 할 수도 있고 뭐 회사에서 교수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투자를 할 수도 있고 이런 데 있어서는 평생 여러분은 이미 이 분야를 전공했기 때문에 평생 공부를 해나가면서 계속 저널도 읽고 해서 어떤 회사가 잘 나가고 하면 만약에 뭐 ADC다, 프로탁이다 그러면 그 회사 가장 큰 회사, 그 기술에서 가장 잘하는 회사에 투자를 하면 돼요. 잘 모르면 그냥 운을 믿고서 소문을 믿고서 야 대박 난대 야 언제 에피소드가 있어 갑자기 뭐 인생 성공했다는 소문 듣고 하면 그게 안 되면 완전 주가 떨어지면 이게 망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삼성전자에 투자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장주, 그 기술 아니면 사업, 산업 이거에 대장주에 투자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게 그 책이 있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린 책이 그래서 하여튼 여담이고 네, 뭐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아니 비만약이 이렇게 시대칠 줄 저는 몰랐어요. 그래서 비만 저희도 GLP-1은 예전부터 이미 알려진 타겟이라서 뭐 10년 전부터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저희가 이걸 신약으로 개발하려는 저도 관심이 좀 없었는데 이걸 노보노디스크가 싹센다라고 아마 주변에 맞아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그죠? 매일 맞는 자가주사거든요. 싹센다가 GLP의 1세대고 그 다음에 또 노보노디스크가 이어서 위고비를 발명하면서 체중을 20%까지 뺄 수 있는 걸 개발했네. 그래서 이 위고비를 극찬한 게 어디죠? 테슬라의 그 테슬라의 하여튼 그 머스크가 극찬했잖아요, 위고비를. 그러면서 테슬라의 지금 대주주가 극찬한 거는 위고비가 아니라 나 혼자 그랬나? 그다음 릴리가 나 혼자라는 약을 또 개발을 했는데 그거는 GLP에다 GIP라는 타겟까지 해서 이중 타겟으로 개발하니까 30%까지 뺄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와서 그래서 이제 30%가 우리나라 60kg이면 30%면 안 되잖아요. 그럼 근육이 다 빠질 것 같은데 82kg가 되면 미국은 100kg가 되게 쉽기 때문에 70kg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비만에서 시작되는 질환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 아마 혹시 모를 수도 있는데 이 칼로리가 비만을 유발한다? 칼로리도 물론 이제 이게 그 영향을 미치지만 칼로리보다 오히려 혈당 피크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혈당 피 갑자기 혈당이 급하게 올라가는 게 비만의 주범이고 그러다 보면 이게 어느 수준 올라가면 그게 급격하게 지방세포 바뀌면 축적이 되거든요. 그게 이제 체중이 늘고 이제 살이 찌는 거고요. 칼로리가 다수에 많다고 이게 살이 찌는 게 아니라는 부분. 우리는 가끔 칼로리에 좀 이렇게 미스레드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당이 그래서 이제 탄수화물이 요즘에 뭐 이렇게 저탄물질 이렇게 많이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그 단순당이 되게 위험한 거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쌀밥 되게 좋은데 저 같은 경우에 요즘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일단 가능하면 다른 뭐 단백질이나 콩이나 이런 걸 먼저 먹고 과일을 먼저 먹고 그 다음에 쌀밥은 나중에 먹는 그런 식단을 바꿨습니다. 저도 우리 회사에 이렇게 딱 붙이면 CDM 붙이면 계속 이유가 반응을 이렇게 어플리케이션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그게 있거든요. 그게 프리스타일 리뷰라고 에볼트가 개발하는데 그걸 붙이고 여러 번 해봤어요. 그래서 어떤 음식 먹는 거에 따라서 그 우리 몸에 어떻게 혈당이 바뀌는지 그래서 나의 몸에 어떤 음식이 당을 올리는지 뭐 내리는지 보니까 역시 저는 공복에 쌀밥이나 이런 걸 먹으면 급격히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 다음에 올라갈 때 만약에 한 10분 정도 고강도 운동을 하잖아요. 또 순간 쑥 떨어져요.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식사 후에는 여러분 젊으니까 아직 그런 건 모르겠지만 식사 후에 한 30분 정도 산책을 하거나 아니면
식후 한 20분 정도 지난 후쯤 30분 정도 산책하거나 아니면 10분 정도 약간 좀 힘들게 운동을 해주면 당을 확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활 습관을 좀 해주면 우리 향후에 만성 질환에 걸릴 확률이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국내 신약 개발 현재까지 36호까지 나왔죠. 그래서 최근에 이 시절 보세요. 34호번, 36호는 어디 회사 약이죠? 아, 이게 대웅제약이죠. 제가 이제 대웅제약에 근무하면서 개발하고 발매한 약들이고요. 밑에 이제 2호, 2001년도에 신약 개발을 했었는데 이 상업제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 다음에 없다가 34호, 36호 나왔습니다. 하나는 위식도 역류성 신약이 하나는 이제 아까 뭐 GLP-1은 아니지만 SG2 아시잖아요. 포시가 나는 약도 베어스도 텍스트에서 그 중에 이제 저 엠블러라는 약이 출시가 됐고요. 이건 0.3mg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사실은 보이지도 않는데 이거를 부영제로 잘 써가지고 정말 보이지도 않는 약을 만들어가지고 굉장히 복용이 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굉장히 GLP-1만큼은 모르겠지만 체중 감소 효과가 되게 좋아요. 실제 연구도 많이 되고 있고 저희도 이걸 가지고 체중 감소 약으로 개발하려고 또 준비 중에 있는데 저희가 이제 한번 제 몸을 가지고 시험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반을 쪼개가서 먹어보고 있는데 체중이 안 늘더라고요. 근데 단점은 뭐냐면 물을 좀 많이 먹게 돼요. 이게 왜냐면 포도당이 배출되면서 같이 수분이 나가잖아요. 물을 많이 먹게 되고 이게 밤에 깨요. 이렇게 화장실 가기 위해서. 그런 약간 좀 단점은 있는데 이 SGLT2가 이게 당뇨뿐 아니라 뭐 체중 감소 얘기했지만 뭐 심장의 신부전, 당뇨 관계없는 신장부전, 신부전에도 어떤 별도의 정증을 받았고요. 지금 어떤 알츠하이머 이쪽도 좀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뭐 거의 뭐 만병통치약 같은 그런 개념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당뇨라는 게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당뇨는 정말 우리 몸의 어떤 메타볼릭 시스템 다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만성 질환의 어떤 염증 질환에 다 연결되어 있는 것 같고요. 이 알츠하이머가 뇌질환인데 사실은 그게 염증과도 관련성이 많다고 지금 알려져 있고 다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미리 저도 이제 50이 거의 되니까 이런 약을 꼭 당뇨가 없지만 미리 먹으면 더 좋을 수도 있겠다 해가지고 한번 제 몸을 가지고 시험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신약이 나오면 제가 다 먹어보거든요. 그래서 만약 출시가 되기 전이면 저 임상사를 가서 한번 시험도 해봐요, 제가. 이거 다양한 제형이고요. 이후에 이제 또 재밌게 저희 센터장님이 아마 이제 다양한 신규 제형을 설명하실 텐데, 이제 여러분들 중에 뭐 텍스트에서 배운 것도 있는 것이 있을 텐데, 뭐 마이크로니드 가지고 하시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뭐 등등등. 또 아까 LMP도 있었고요. 또 뭐 D4 주사제. 한 번 맞으면 매일 먹는 걸 2달 동안 안 맞아도 되는 주사제. 이런 건 과거에 나왔고, 더 많이 이제 개발이 되고 있죠. 최근에는 이제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이런 데가 사실 한 15년, 16년 전에 진출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영업이익률이 20% 30%예요. 그래서 매출이 3조인데 영업이익이 거의 뭐 4천억, 5천억, 6천억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롯데 같은 데가 보니까 롯데는 주로 이제 식품 위주로 많이 하잖아요. 식품은 가장 마진이 적은 산업이거든요. 2% 3%예요. 근데 삼성바이오로직스 하는 거 보니까 10배를 벌어. 그러니까 굉장히 부러움을 사가지고 롯데바이오로직스를 만들어서 비슷한 사업을 시작했죠. 롯데바이오로직스는 이제 알죠? CDMO사 똑같이 시작했습니다. 항체 같은 거 만들어서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한 것처럼 하기 위해서 지금 시작을 해서 하고 있고, 이런 이제 큰 그런 뭐 대기업들이 이쪽 바이오 쪽에 진출하고 있다. 이게 여기서 제가 질문했을 때 한국형 바이오 사업의 기술을 누가 이끌 것인가? 그때 딱 정답을 제가 들었어야 되는데 그냥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회사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는 시간이 됐으니까 저희는 이제 뭐 대웅이라는 회사에서 쭉 대웅제약이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대표되고 나서 이제 그 만든 회사가 이런 이제 아피셀, 아이에텍스도 있고, 또 여기 오늘 빠졌네. 이 대웅, 주대웅의 대웅 테라피틱스. 여기 좀 우리 이제 센터장님, 이 중에 뭐 센터장님이 우리 굉장히 배주시거든요. 창업자. 그냥 직원이 아니라 오늘은 오너의 입장에 와가지고 말씀해 주셨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회사들을 만들어서 대웅은 제약회사인데 바이오 벤처들하고 좀 소통을 많이 해야 돼서
직접 한번 회사를 만들어서 외부의 VC 투자도 좀 받아보고 같이 이제 저는 이 회사랑 이 회사를 좀 겸직을 하고 있어요. 투자도 좀 많이 해보고 같이 콜라보도 해보고 직접 세부적인 시설도 개발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대웅이 과거 영업 중심의 회사였는데 지금은 R&D 중심의 회사로 많이 지금 트랜스포메이션 되고 있다. 그런 부분인 거고요. 매출 실적이 이제 쭉 올라가고 있었고요. 예. 사실 더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뭐 잘 알지만 제약업은 약가이라는 게 있어요. 그 정부는 계속 약을 낮추고 있어요. 그래서 매출 더 많이 하면 또 낮추고 매출 더 많이 하면 또 낮추고 해가지고 매출 올리기 쉽지가 않은데 혁신을 해서 새로운 정말 희적인 제품이 나오면 이렇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저희가 보툴린 톡신을 미국에 굉장히 많이 수출하고 있어요. 미국, 브라질, 태국 이렇게. 전 세계 60여 개국에 보툴린 톡신을 수출하고 있고요. 아마 뭐 저희 회사에 관심이 있으시면 저희가 소송을 아직도 하고 있다는 거 알 텐데 대부분 다 리스크 끝나도 국내 미세 소송은 있긴 한데 그것도 이제 조만간 잘 마무리가 될 텐데 그래서 수출을 하다 보니까 이 미국에 예를 들어서 1,000억을 수출하잖아요. 그러면 보통은 제약업이 한국에서는 1,000억을 매출하면 얼마 남냐면 보통 되게 이익률 좋은 회사는 100억 정도 남아요. 10%. 보통은 한 500억 그렇게 남아요. 100억 정도 남고 한 50억 남아요. 한 5%. 근데 이런 어떤 바이오 의약품을 수출하니까 한 50% 남더라고요. 그러니까 1,000억을 수출하면 500억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글로벌 수출, 좋은 신약을 개발해서 바이오 신약이나 아니면 좋은 신약을 개발해서 이렇게 수출하면 굉장히 많이 돈을 벌 수 있다. 그러니까 개인이 버는 게 아니라 회사가 버는 거지만 그 중에서도 뭐 개인들도 기회를 가지면 자기 창업을 해서 바이오벤처 만들어서 하면 뭐 지분 가치가 올라가고 나중에 처분할 수도 있으니까 또 개인들 돈을 많이 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건 저희의 오픈 이노베이션의 사례고요. 2018년을 기준으로 굉장히 이건 뭐 다른 건 아닌데 많은 회사랑 많은 같이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때부터 이제 대표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네, 좀 많았죠. 저희의 파이프라인이 다 넣은 건 아닌데, 그래서 뭐 이미 발매된 거, 뭐 3상 중에 있는 거, 2상 중에 있는 거, 1상, 비임상, 디스커버리. 예, 그 중에서 이제 후물질이 나온 것만 가지고 이렇게 좀 얘기를 했고요. 이거 말고 히드 연구도 많이 하고 있고, 이 중에는 저희 이제 관련 같이 협력사들 되게 많이 있고, 예, 이 중에 이제 대형 테라피틱스도 할 수 있고요. 아까 제가 처음에 그 캔서와 자가면역이 이제 굉장히 앞으로 글로벌 어떤 그런 치료 시장을 이끌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이제 보면은 이런 자가면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캔서. 그렇죠. 이미 발매된 거는 이미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제 당뇨라든지 이제 소화기 질환이었는데, 이후에 미래성장 동력은 이제 중증 질환, 약이 없는 언민 인지가 큰 질환에서 이제 더 새로운 타겟으로 이제 연구하는 게 많아지고 있다. 그래서 아까 지금 이미 말씀드렸으니까 저희 이제 당뇨 그 팩스쿨러와 앵글로 신약 시험에 나온 약들이고, 저희가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또 자가면역 신약을 가지고 임상도 들어가기 전에 미국 회사에 기술 수출을 했어요. 그래서 한 6,500억 원 정도의 규모로 수출해서 그 회사 가지라서 임상 개발을 시작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자가면역 신약 쪽으로 해서 대응이 굉장히 이제 잘하고 있다라는 부분인 거고요. 그리고 이 자가면역 질환은 이게 사실은 항체나 이런 게 아니라 스몰 몰리큘이에요. 스몰 몰리큘도 앞으로 기회가 굉장히 많다. 이거는 좀 된 데이터인데 2019년 데이터인가 코테리스라고 해가지고 되게 유명한 그런 시장 분석 기관인데 이런 사이트 쪽에서 저희가 아시아에서 R&D 순위가 12위더라고요. 대부분 보면은 다 일본 회사인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는 아마 지금은 좀 더 올라가지 않았을까. 네. 그래서 과거에 영업에 대응해서 R&D 대응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저도 이제 외부에서 나가면 많이 듣고 있습니다. 대응은 이제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오픈 이노베이션에 굉장히 진심이고 또 제가 되게 진심이어서 외부의 그런 연구자들, 교수님들 그리고 바이오벤처 스타트업하고 굉장히 콜라보를 많이 해왔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 되게 어렵죠. 오픈 이노베이션이 어렵고 이제 스타트업이 되게 어려운 게 자금 조달이 어려워서 냉혹한 환경을 좀 거치고 있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새롭게 이 중에서 또 잘하고 있는 데는 또 이제 좀
걸려지면서 아마도 살아남고 더 이제 성장할 거고 새로운 또 기업이 또 나오겠죠. 저희는 이제 핵심 분야로 해서 이런 자가 면역이나 항암, 우리 항섬유와 감염증 전을 삼고 있고요. 제재 분야에서. 그다음에 이제 모달리티로는 세포 치료제,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그런 이제 TPD, 그런 프로탁 같은 경우에 항체 치료제 같은 경우에서 이제 새로운 핵심 역량 삼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다양한 오픈 이노베이션 전략을 하고 있고요. 시간 관계는 제가 이제 다 말씀 못 드리는데 저희가 이제 글로벌에서 해외에서도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고 해외에서 새로운 법인도 만들고 새로운 공장도 만들고 있고요. 이 회사는 그 R&D 사회사 중에 하나인데 제가 대표로 같이 겸직을 하고 있는데 이 회사는 유전자 치료제 회사입니다. 그래서 영국 회사의 기술과 대웅제약의 세포 치료제 기술을 융합을 해서 그 줄기세포가 이제 줄기세포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줄기세포가 막 새로운 항체, 굉장히 미니 항체를 막 분비를 해요. 그래서 이거는 미니 항체가 그 타겟에 가서 또 그런 타겟을 억제하거나 활성화시켜서 작용할 수 있는. 그래서 이건 전 세계의 새로운 first in class죠.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최초로 개발한 모달리티입니다. 줄기세포에다가 새로운 항체가 막 단백질이 나오는 건 처음이거든요. 자세히 해드리고 싶은데 개인적으로 원하시면 나중에 제가 따로 저한테 좀 오신 연락 주신 분께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에서는 생략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저희 조직 벤처도 만들고 신약식 회사 아이엘 테라피틱스라고 해서 이제 새로운 신약 스피노프에서 이제는 기술을 다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또 외부에 나가서 더 잘할 수 있으면 회사를 분리를 해서 스피노프 해가지고 그 회사는 또 외부에 투자를 받아서 저희도 같이 투자하지만 투자 받아서 새로운 회사로 또 이제 쭉 성장하는 그런 모델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웅제약이 이제 보스턴에서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그런 기관이나 그런 이제 현지에서 협력들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대학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연구자들 그런 데랑 많이 산학 협력을 많이 하고 있고 이제 그런 이제 그 외부의 벤처들과의 이제 협력 모델들을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동안 투자를 저희가 좀 해서 새로운 회사와 같이 공동 연구 개발하고 있는 네이버랑도 같이 하는 부분이 있고 이런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서 그리고 인공지능 이용해서 새로운 항암제를 만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줄기세포가 있으니까 엑소점을 새로 개발하기도 하고 그리고 마이크로바이옴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런 회사 스타트업에 투자해서 새로운 이제 먹거리나 새로운 신규 신약들을 좀 개발하는 데 같이 좀 참여하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TPD 단백질 분해 신약을 좀 같이 개발하기도 하고 이런 게 저희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외부의 스타트업 같이 투자도 하고 같이 공동 개발 동시에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면역 항암제를 같이 공동 개발도 하기도 하고 새로운 디지털 헬스케어에서 발달장애 치료 디지털 치료제도 같이 좀 투자해서 개발하기도 하고 LNP도 같이 좀 개발하고 많이 이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또 팁스라고 해서 어떤 스타트업을 지원해주는 그런 정부에서 중기부에서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팁스의 줄임말은 Tech Innovator for Startup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더 고도화되고 더 많은 지원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희가 제약회사 최초로 팁스 운영사가 선정이 돼서 이제는 저희가 스타트업을 발굴해서 1억 원을 투자해주면 그 회사가 발표해서 통과가 되면 추가적으로 5억 원에서 10억 원을 더 정부에서 중기부나 이런 데서 팁스 운영자금을 투자받을 수 있어서 굉장히 매력적인 프로그램이라서 많은 연구자들이 이제 훌륭한 연구자들이 저희랑 같이 또 협력도 하고 추가적인 정부 펀드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또 이제 구축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보육 인프라가 많아서 저희 대웅제약, 대웅테라 저희 오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저희 연구소와 공장과 그런 국내외 그런 지점들을 이용해서 원하면 와서 같이 연구자가 회사 하나 만들어서 와서 그냥 연구를 같이 해도 돼요. 저희 다이 쓰고 그냥 와서 그런 부분이 없어요. 내부의 노하우 이런 게 아니라 그런 이제 오픈 이노베이션 컨셉에서 랩을 개방해서 진행을 하기도 하고 오피스를 개방해서 진행을 하기도 하고요. 앞으로는 더 크게 하기 위해서 마곡에 그 연구센터를 짓고 있어요. 아예 오픈 이노베이션 연구센터를. 그래서 2026년에 이제 완공을 하는데 그러면 더 많은 스타트업이 이제 거기에 들어와서 같이 저희랑
이제 콜라보를 하면서 한번 연구를 하게 되지 않을까 이 예측을 해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제가 이제 시간을 초과해서 죄송하고요. 하여튼 뭐 재밌게 좀 들어주셨으면 하는 마음이고 혹시 뭐 더 디테일한 그런 질문이 있거나 만약에 자세한 부분을 알고 싶으면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아주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대표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그 뭐 국내뿐만 아니라 이제 글로벌 제약바이오의 트렌드와 미래 방향까지 알 수 있는 좋은 강의였다 생각이 되고요. 혹시 뭐 시간 관계가 있긴 한데 혹시 꼭 이 질문을 꼭 해야겠다 싶으신 학생이 있으면 한 분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네, 이사님께서 이제 다시 이제 약대생으로 돌아가신다면 어떤 걸 하고 싶으세요? 약대생 돌아가면요. 저는 지금 제가 이렇게 또 제약회사 와서 흔히 말하면 나름 잘 풀린 저도 운이 좋은 케이스라서 다시 제약회사에 와서 기업인으로 이렇게 좀 살고 싶은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저는 만족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제약 약대생일 때 신약 개발이 꿈이었거든요. 신약 개발이 꿈인데 그래서 석사까지만 일단 먼저 하고 나서 이제 제약회사에 가서 개발부에 근무해서 처음에는 개발부도 이제 연구 개발이기 때문에 뭐 임상도 다루기도 하고 아니면 신약 개발을 하는 게 아니라 도입을 했죠. 해외에서 사업 개발을 해외에서 다른 회사 개발한 신약을 도입해서 새로 마케팅에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임상이나 약가나 허가나 이런 걸 좀 조율하고 협상하는 이런 업무들을 했었는데 또 하다 보니까 지금 오히려 대표가 되고 나서는 신약 개발을 사실 하는 거죠. 제가 랩에서 이렇게 막 실험을 과거처럼 이렇게 잠깐 2년 했던 것처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것도 하고 있고 저는 연구가 되게 좋고요. 지금은 이제 제가 뭔가 제 손으로 연구를 되게 적극적으로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저도 최근에 또 PhD도 뭐 이렇게 해서 연구를 좀 해서 뭐 PhD를 받았지만 하여튼 연구를 직접 또 여전히 하고 싶고 학부생이라고 하면 그게 기업이 됐든 뭐가 됐든 굉장히 혁신적인 신약을 개발할 수 있는 연구자가 됐고 그게 교수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기업인이 돼서 신약 개발에 기여할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하는 거랑 크게 다르지는 않는데 그런 생각이 강하고 그러면서 또 그냥 연구만 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 또 사업도 같이 또 할 수도 있겠죠. 요즘에는 뭐 기업에 오면 당연히 연구와 사업 같이 하는 거고 또 그 학계에 가도 또 여러 교수님들 창업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이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 뭐 저뿐 아니라 이렇게 약대생들이 신약 개발 과거보다 사실은 약대 출신의 그런 연구원들이 좀 줄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타까운 일이고요. 사실 코어에는 딱 약대 출신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은 분이 있어서 저는 앞으로도 다시 학생 돌아가도 이후에 이제 진로는 아마 그 연구 쪽으로 아마 일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이것으로서 전승호 대표님과의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김동환 센터장님은 서울대 약대 졸업하셨고요. 동대학에서 석박사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대웅제약 연구소와 CJ 헬스케어 연구소에서 책임 연구원으로 재직하셨고요. 현재 대웅 테라피틱스 센터장이십니다. 아직 30대세요. 30대 젊은 나이신데 다양하고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좀 더 다방면으로 흥미로운 이야기를 전해주실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약물 전달 시스템 기반 신약 개발 전략입니다. 그럼 센터장님 강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대웅 자회사인 그 대웅 테라피틱스에서 저희가 이제 연구하고 있는 김동환이라고 하고요. 저희가 오늘 자료를 준비했는데 뭐 약물 전달 시스템이나 뭐 신약 재창출이라고 하는데 이제 리포지셔닝 하는 이제 그런 전략으로 신약 개발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제가 뒤에 이제 뭐 좀 우리 회사 물질이 뭐 이런 기전으로 해서 좋다 뭐 이런 내용도 좀 많이 담긴 했는데 제가 와서 오늘 여러분들께 이제 뭐 한번 보니까 그런 것보다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미래를 많이 고민하시고 계시는 뭐 5학년
그때 그 위주의 학생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뭐 어떤 식으로 현재 좀 생활을 해가지고 현재 일을 하고 있는지 그런 쪽에 좀 더 관심이 많을 것 같아서 그런 쪽을 좀 많이 가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2019년도에 이제 설립을 했습니다. 예, 처음에는 한 3명, 4명에서 시작을 했다가 현재는 한 30명 조금 넘는데요. 한 30명 넘게 다 연구 조직으로 다 이루어져 있고 주로 연구 베이스로 운영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저는 이제 05학번이고요. 저는 이제 석사, 박사까지 해서 2015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대웅제약의 이제 연구소에 입사를 해가지고 팀은 이제 제품 개발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성분이 있으면 이 약을 어떤 제품으로 만들까, 그걸 연구하는 것을 하다가 또 잠깐 CG 헬스케어 갔다가 이제 대웅 테라피틱스 창업할 때 처음에 참여를 하게 됐는데요. 이제 이제 회사 처음에 이제 입사를 하고 어떤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회사에 처음 들어가게 되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신입이니까 회사에 있는 과제에 참여를 해가지고 그걸 어떻게 이제 빨리 잘 할까 그런 업무를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또 하고 싶은 일들이 생길 것 같아요. 뭐 나는 이거를 개발하고 싶고 저희 정성호 대표님께서 신약 개발을 다시 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어떤 하고 싶은 게 있을 때 그걸 좀 어떻게 좋은 사람을 만나서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2019년에 이제 저희가 이제 마이크로니들 패치제라든지 어떤 신약을 개발하고 싶다는 이제 좀 꿈을 가지고 어떻게 내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다가 그렇게 해서 이전에 다니던 회사인 저희 강복기 팀장님과 지금 대표님이신데요. 그래서 우리가 뭐 마이크로니들 패치제 이런 거 뭐 데이터는 없지만 아직 허가 받은 약물도 의약품도 없는데 이거 한번 개발해 보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뭐 대웅제약에 뭐 많은 좋은 물질들이 있는데 그거 우리가 다른 방식으로 좀 개발해 보면 좋을 것 같아. 그런 아이디어만 가지고 대웅에 찾아가 가지고 우리 이런 아이디어가 있는데 회사 좀 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보통은 이제 회사 창업을 할 때 이제 좀 투자를 받으려고 하면은 최소한의 어떤 IP라든지 아니 어떤 기본적인 이런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저희는 그런 거 하나도 없이 그냥 찾아가서 이런 거 좀 하고 싶은데 좀 투자를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한 이틀 만에 뭐 열심히 하던 사람들이니까 사람 보고 투자해줄게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한 20억 넘게 투자를 받고 저희 창업자들 지분해서 한 30억 정도 회사를 설립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현재 한 4년 정도 운영을 했고 저희는 이제 신약 개발 같은 경우에는 보통 10년 이상 걸리고 조 단위의 이제 비용이 투입되는 걸로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아마 이제 뭐 약동학, 약물학, 약제학 아마 다 배우셨을 것 같은데요. 뭐 신약 개발 크게 두 가지로 단계로 나누면 앞에 이제 어떤 약물 후보 물질을 선정하는 디스커버리 단계 그리고 최종 후보 물질 캔디데이트를 가지고 임상 시험을 거쳐서 허가까지 받는 개발 단계 이렇게 보통 두 가지를 나누게 되는데요.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통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고 뭐 2조 원 이상의 비용이 보통 평균적으로 투입이 되는데 성공 확률도 굉장히 낮습니다. 이 디스커버리 단계에서 임상까지 올라갈 확률이 1%가 안 되고 또 임상에 들어가더라도 이게 진짜 허가까지 받을 확률이 10%가 안 되는데 뭐 임상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중간에 이제 폐회를 하게 되면은 천문학적인 시간과 비용이 굉장히 낭비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난이도가 높고 위험한 어떤 전략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세계 의약품 시장은 대략적으로 2021년도 기준으로 약 1,600조 원 정도 되고 그에 반면에서 이제 국내 의약품 시장은 그거에 대해서 한 1.5% 정도 밖에 지금 현재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래도 GDP가 뭐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데 거의 반도체, 자동차 이런 것들이 뭐 2차 전지 이런 것들이 사실 나라를 이루고 있고 사실 바이오가 굉장히 세계 의약품 시장 크지만 국내는 아직 굉장히 작습니다. 보시면은 뭐 화이자, 존슨앤존슨, 로슈 이런 것들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 매출이 뭐 1,000억 달러 정도 되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한 150조 정도, 130조가 좀 넘는 거고요. 우리나라 이제 손에 꼽는 5개 제약회사 정도가 1조 넘는 매출을 하고 있는데 세계 의약품 시장이랑 국내 의약품 시장 비율과 거의 뭐 비슷하게 한 1%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국내 제약회사들도 국내 시장이 이렇게 작고 또 우리 국내는 약가가 다 정해져 있잖아요. 전문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뭐 건강보험이라든지 그런 국가 재정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국내 이제 제약회사들이 매출 크게 내기 어려운 부분도 좀 있는 반면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나보타 같은 경우에 해외 1,000억을 팔면은 영업이익률 거의 50% 가까이 나오는 그런 이제 해외 시장에 진출했을 때 그 이익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국내에서도 수출 위주 산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이제 저희 제약바이오 시장도 글로벌로 이제 진출을 해야 산업이 탄탄해지고 그래서 이제 많은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네, 제가 지금 저 발표를 많이 안 해봐가지고 상당히 긴장되네요. 네. 저희가 이제 이렇게 좀 저희가 이제 국내 회사들 같은 경우에 이제 1조 조금 넘는 이제 이 매출 가지고 신약에 이제 올인해서 투자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년 이상의 시간 동안에 굉장히 많은 비용을 투입해서 해야 되는데 저희 이제 국내 회사들 몸집을 봤을 때 한두 개 실패하게 되면 회사가 희청하기 때문에 뭐 조기에 기술 이전하는 형태로 해가지고 수익을 로열티를 받는다든지 그런 형태로 이제 주로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벤처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많은 비용을 투입해서 오랜 시간 해서 저희가 의약품을 개발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어떻게 좀 빨리 그 신약에 준하는 고부 가치를 일으킬 수 있을까 했을 때 저희가 좀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약물 전달 시스템과 또 기존에 있는 신약의 신약에 이제 쓰이는 적응증을 완전히 이제 새로운 적응증으로 탈바꿈시켜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이끌어내는 신약 재창출 이 두 가지를 좀 접목해서 빠르게 새로운 가치를 고부 가치를 가지는 신약 개발하자 이렇게 좀 생각을 했습니다. 약물 전달 시스템 같은 경우는 아마 약제약 다들 배우셨으니까 대충 어떤 건지 다 아실 것 같은데요. 필요한 양의 약물을 정확하게 표적에 어떻게 잘 전달하느냐를 연구하는 학문이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저만제 같은 경우에 우리가 안구곤두증이 있는데 인공 눈물을 눈에 넣어야지 그걸 이제 뭐 물을 많이 마신다고 뭐 눈이 나아지는 게 아니고, 무좀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좀약을 발에 발라주는 게 이제 가장 효과가 좋지. 먹어도 뭐 효과는 있겠지만 뭐 또 부작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최적의 제형을 찾는 학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약 재창출이라고 해서 이제 드럭 리포지셔닝이라고도 하는데요. 아마 가장 유명한 사례가 파이자의 이제 비아그라일 것 같습니다. 원래 이제 협심증 치료제로 개발을 하고 있던 약물을 뭐 유사한 기전으로 인해서 발기부전 치료제로 이제 개발을 하고 나서 이제 엄청난 대박을 친 약물인데요. 이 같은 경우에 이제 영화로도 나올 정도로 굉장히 파급력이 큰 사례입니다. 보통 이렇게 개발 중인 약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개발을 하면서 독성 시험이라든지 이 약이 어떻게 효력을 가진다든지 그런 기전들을 밝히는데 상당한 비용을 많이 투자를 하게 되는데, 이건 어느 정도 이제 밝혀진 약물이기 때문에 신약 개발 비용에 이제 비용을 많이 줄일 수 있고 또 기간도 많이 줄일 수 있어서 좀 많이 유리하게 적용할 수 있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적용해서 이제 몇 가지 저희가 이제 신약 개발을 하고 있는 사례를 좀 몇 가지 안내 드리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저희가 이제 코로나 치료제로 개발을 진행했던 이제 니클로사마이드 주사제 약물이고요. 니클로사마이드라는 약물은 원래는 이제 구충제입니다. 촌충에 쓰이는 구충제고 먹는 약인데요. 이 니클로사마이드라는 약 자체는 흡수가 거의 되지 않고, 그리고 이제 혈중에 만약에 이제 흡수가 되더라도 굉장히 빠르게 대사돼서 소실되는 약물입니다. 또 굉장히 잘 녹지 않는 약물인데, 사실 이 구충제 같은 경우는 뭐 흡수되는 거랑 상관없이 기생충이 내장에 있으니까 먹고 나서 이 내장에 있는 기생충이 작용을 하면 충분하기 때문에 이렇게 경구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던 약물이고요. 근데 이 물질에 대해서 이제 오래된 물질이기 때문에 많은 연구자들이 이 물질을 가지고 다른 뭐 어떤 역할을 하지 않는지 그런 것들을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실제로 뭐 여기 나와 있는 뭐 스테스리라든지 뭐 TMA16이라든지 다양한 기전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기전들을 가지고 뭐 개발했을 때 폐동맥 고혈압이라든지 특발성 폐섬유증이라는 뭐 좀
희귀한 질환에 가까운 거에 쓸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이런 연구들은 있지만 실제로 이 약물이 이제 물리화학적인 특성이 흡수가 잘 되지 않고 뭐 혈중 소진이 너무 빠르기 때문에 이런 치료제를 개발하기가 좀 상당히 어려운 약물이기 때문에 구충제로만 쓰이고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 약물을 어떻게 하면은 저희가 저런 희귀한 질환에 쓸 수 있게 흡수를 좀 좋게 만들 수 있을까 그런 것에 좀 고민을 했고 그 중에 저희가 이제 선택한 제형이 장기 서방형 주사제입니다. 일반적으로 주사제라고 하면은 이제 분자 상태로 다 녹아져 있어서 투명한 액을 주사하는 걸 아마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요. 이 장기 서방형 주사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 오른쪽 밑에 보시다시피 마이크로미터 단위의 이제 입자 형태로 약물을 만들고 이것을 오른쪽처럼 현탁시켜서 좀 불투명한 형태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만들어서 근육에 주사를 하면은 이 물질이 굉장히 잘 안 녹기 때문에 체액에 의해서 굉장히 서서히 녹아서 흡수가 오랫동안 지속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전신수환혈에 약물의 농도가 오랫동안 지속되지 않을까 그런 가정을 하고 저희가 이제 제제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저희가 이제 제제를 만들어서 동물에서 평가를 했을 때 기존에 먹는 오랄 제형보다 굉장히 이제 PK가 오래 길게 지속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걸 가지고 이제 개발을 진행하고 있던 와중에 한 2020년도에 이제 코로나 팬데믹 사태가 터지게 됩니다. 그때 이제 팬데믹 사태가 터지고 아직 치료제 뭐 백신이 다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전 세계 국가들 국내 회사들까지 해서 치료제를 찾기 위해서 많은 노력과 정부 지원이 많이 있었는데요. 저희 이제 정부 파스테르 연구소나 국가 연구소에서 어떤 기존에 있는 물질 중에 어떤 약이 이 항바이러스 물질이 이제 가장 좋은지 한 4,000종 이상을 스크리닝했을 때 니클로사마이드가 이제 굉장히 두 번째, 세 번째 안에 드는 굉장히 항바이러스 활성이 높다는 물질로 이제 무던히 많이 발표가 됩니다. 사실 이게 팬데믹 사태다 보니까 이제 완전 디스커버리 단계부터 하기엔 너무 어려우니까 기존에 있는 약을 어떻게 이제 써서 치료제에 쓸 수 있는지 그런 연구가 많이 됐었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니클로사마이드가 이 항바이러스 활성은 굉장히 높지만 이게 뭐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뭐 이제 혈중을 와서 바이러스를 다 이렇게 죽여야 되는데 그냥 먹어서는 뭐 절대 쓸 수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애로사항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 니클로사마이드가 뭐 어떤 기전을 이용해서 뭐 바이러스를 죽인다, 뭐 어떤 기전을 이용해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뭐 어떤 그 부작용들을 개선시킬 수 있다, 뭐 이런 연구들도 다 진행되면서 실제로 이제 임상을 통해서 이게 그 바이러스를 죽일 수 있는 요용도를 나타낼 수 있는지 실제로 바로 임상을 했습니다, 해외에서. 그렇게 했을 때 기존에 나와 있는 500ml 경구제를 막 1000mg, 1500mg 이렇게 막 용량을 높여서 하루에 3번씩 먹였는데 실질적으로는 이 경구 투여를 했을 때 바이러스를 최소한 이제 죽일 수 있는 최소한 유효 농도를 달성하지 못했고 대신에 뭐 아무리 안전한 약이라도 많은 약을 자주 먹다 보니까 심각한 위장관계 부작용이 있다. 그래서 이 약은 좀 개발이 어렵다. 이런 식으로 좀 정리가 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뭐 이 니클로사마이드를 저희 뭐 DWRX2003이라는 뭐 저희 코드 네임으로 해서 장기 서방형 주사제로 개발을 하고 있었는데요. 당시 저희는 이제 그 동물에서 기존의 경구제 대비했을 때 우리가 만든 이 장기 서방형 주사제가 굉장히 이제 흡수율이 높고 오랫동안 지속돼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효과가 있을 것 같다는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당시에 저희 뭐 정선생 PD 포함해서 시약처 담당자들도 만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정부 지원을 받고 빨리 좀 임상을 진행하고자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건강한 사람에서 임상 시험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강한 사람에서 임상 시험을 진행했을 때 실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이제 효과가 있을 정도의 농도가 유지된다는 것을 확인을 했었는데 뭐 안타깝게도 저희 회사 입장에서는 안타깝지만 이제 전 세계적으로는 그래도 다행스럽게 해외에서 먼저 파이저 팍스로비드나 뭐 머커에서 모누피라빌 같은 이제 먹을 수 있는 안전한 치료제가 먼저 나와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미 검증된 치료제가 나왔기 때문에 이 치료제를 수급하는 쪽으로 의사결정이 되면서 현재 저희는 이제 코로나도 이제 거의 안정기에 접어들었고 추가적인 이 코로나 치료제 개발보다는 뭐 나중에 이제 댕기열 치료제나 혹은 나중에 있을 또 다른 감염병이 이제 발굴했을 때 그때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임상을 하는 것으로 현재 의사결정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저희 이나볼리프로진 아까 저희 우리 대웅제약에서 작년에 이제 허가받은 신약을 이용해서 완전히 새로운 제형의 또 새로운 적응증으로 이제 개발하는 신약을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당뇨병은 인슐린 분비량이 이제 부족하거나 이상이 생겨서 정상적인 기능이 이루어지지 않는 대사인데 아까 저희 대표님께서도 전 대웅제약 대표님께서도 칼로리보다는 혈당이 굉장히 중요한 지표라고 말씀하셨듯이 실질적으로 이 혈당을 관리하는 게 사람 건강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근데 또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냥 단순히 그냥 잠깐 밥 먹고 혈당이 높다고 내가 통증도 없고 그게 뭐 바로 이제 뭐 아파서 병원을 가야 될 정도가 아닌데 왜 무서운 질병인가 하면 실질적으로는 이 당뇨 합병증이 굉장히 무섭기 때문입니다. 이 당뇨 합병증 같은 경우에 뭐 대표적으로 당뇨병성 족부질환이라든지 눈에는 이제 당뇨병성 망막병증이라든지 다양한 질환들에 의해서 이제 뭐 비만도 있고요. 다양한 질환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 저희 대웅제약 엠블로 같은 경우에 이런 당뇨병 SGLT2 저해제로서 신약으로 허가받아가지고 저희가 잘 쓸 수 있습니다. 근데 대표님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엠블로 같은 경우에 이제 0.3mg으로 해서 굉장히 포텐시가 좋은 약입니다. 이게 기존에 나와 있는 SGLT2 저해제 같은 경우에는 용량이 뭐 10mg, 20mg, 50mg 이렇게 되는데 이 엠블로 같은 경우에는 0.3mg만 먹어도 기존에 있는 그 SGLT2 저해제와 뭐 동일한 효과를 나올 정도 굉장히 적은 약으로도 효과가 좋은 포텐시가 높은 약물인데요. 저희는 좀 이 부분에 주목을 해가지고 이 좋은 약물을 이 당뇨병에 쓰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 어떤 질병에 좀 새롭게 합장할 수 있을까 그런 그런 고민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당뇨 합병증 중에 하나인 당뇨병성 망막 질환에 쓰이는 점안제로 저희가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당뇨병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전세적으로 굉장히 흔한 질병이고 4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당뇨병을 앓고 있고 여기서 한 35% 정도가 실제로 당뇨병성 망막병증이라는 그 합병증을 앓게 됩니다. 또 이 중에서 한 10% 정도 당뇨병 환자 중에 한 10% 정도는 이 합병증으로 인해서 시력이 저하되거나 심하면 실명까지 이르게 되는 굉장히 심한 질병인데요. 아까 저희 전성호 대표님께서 발표 내용 중에 굉장히 이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팔리는 의약품 중에 5번째가 아일리아라는 제품입니다. 그 제품이 안티 VEGF 항체 주사제라는 그 제품인데요. 현재 당뇨병성 망막병증을 이제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는 이 아일리아라는 이 안티 VEGF 항체 주사제를 직접 안구에 주사를 하게 됩니다. 보시면 굉장히 이제 고통스럽게 처치가 되는 이 주사제인데요. 이 주사제가 세계 5위로 세계 5위 정도의 매출을 일으킬 만큼 이제 굉장히 많이 쓰이는데 이렇게 직접 주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안구 구조가 특이하기 때문입니다. 이 당뇨병성 망막병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질환 원인이 그 이제 당뇨병 그 안구 후방에 있는 혈관이 신생혈관이 자라나게 되면서 이 빛이 맺히는 이 망막이 변형이 되면서 시력이 저하되고 거기서 이제 궁극적으로 이제 실명까지 이르게 되는 그런 질환인데요. 이 신생혈관이 생기는 원인은 높은 모세혈관에 높은 당이 생겼을 때 실제로 이 모세혈관이 막히거나 어떤 출혈이 생기거나 했을 때 모세혈관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고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눈에 새로운 혈관이 더 생겨서 눈에 충분한 영양분을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이 신생혈관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론에는 아마 혹시 여러분들 BBB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예. BBB 같은 경우는 이제 블러드 브레인 베리어라고 해서 어떤 이제 뇌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있는 장벽인데, 포도당 같은 경우는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뇌를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이 약물 같은 경우에는 이 블러드 BBB 때문에 좀 투과가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요. 이 안구에도 똑같이 레티나 베리어라고 좀 비슷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혈당은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해서 높은 고당 형태가 이제 가서 이제 혈관에 영향을 주는데, 우리가 당뇨병 치료제 뭐를 이제 경구로 보통 많이 먹었을 때 이 당뇨약 같은 경우는 안구로 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 고당 환경에 실제로 자주 노출되게 되고 질환을 이제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안티 VEGF 같은 경우에도 보통 항체 주사제 같은 경우는 정맥 주사나 이런 쪽으로 주사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그렇게 했을 때는 또 안구로 가지 못하기 때문에 효과가 나올 수 없고, 또 항체 같은 경우에는 분자량이 굉장히 크니까 단순히 저만제로 했을 때 실제 이 타겟하는 부위인 안구 후반의 혈관까지 갈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굉장히 불편하지만 직접적으로 이제 안구에 주사를 하는 그런 치료법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현재 많은 회사들이 이 저만제를 이제 개발을 해서 기존에 있는 이 주사제를 대체하고자 하는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만제 하나만 주사제 하나가 거의 12조를 팔고 있는데요. 만약에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혹은 부모님께서 이 당뇨병성 망막병증이 와서 병원에 한 달에 한 번씩 혹은 두 달에 한 번씩 주사를 맞는다고 치면, 굉장히 주사를 맞았을 때는 고통이 심하고 또 뿐만 아니라 우울증까지 오는 그런 굉장히 심한 사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저만제를 개발했을 때는 이 12조 원 시장에 이제 그 항체 주사제 시장을 다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SGLT2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SGLT2 저해제 같은 경우에는 이 SGLT2 이 타겟에서 당을 배출하는 것 외에도 아까 이제 전성호 대표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뭐 심근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활성들이 더 추가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SGLT2 이제 저해제 같은 엠블로 같은 것을 저희가 점안을 했을 때 이 안구 후방에도 그 혈관 세포에 이제 SGLT2 이 리셉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작용해서 실제로 이제 당을 배출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과 동시에, 또 SGLT2 저해제가 ROS 이 신생혈관 생성에 이제 영향을 주는 그 활성산소를 감소시키는 그 기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전들로 인해서 저희가 이제 점안을 했을 때 좀 충분하게 효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저희가 가정을 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엠블로의 특징이, 이나볼리플로진의 특징이 굉장히 적은 용량으로 효과를 잘 나타낸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점안을 한다고 했을 때 생각해 보면은 보통 한 방울 아니면 두 방울 그 정도만 하지, 그 이상을 점안을 한다고 해서 그게 눈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고 다 옆으로 흘러내리잖아요. 실제로 한 번에 점안할 수 있는 양이 한 방울 혹은 두 방울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적은 양의 약물 전달만 가능하고, 또 이게 실제로 안구에 점안했을 때 저런 이제 안구 이렇게 돌아가는 통로로 안구 후방까지 갈 수 있는 양은 또 저만한 양의 한 1% 미만이라고 보통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포텐시가 높은 양만이 이런 저만제를 통해서 안구 후방까지 가서 이제 효과를 낼 수 있는데, 기존에 있는 약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한 효용을 내기에는 좀 포텐시가 굉장히 부족한 반면에, 우리 이제 이나볼리플로진, 엠블로 같은 경우는 굉장히 포텐시가 높은 약물로 저만제를 했을 때, 이 정도면은 우리가 한 방울 했을 때 먹는 양이랑 거의 비슷한 양을 저희가 저만을 하게 되거든요. 한 방울에 한 0.3mg 정도 되는데, 이게 안구 후방에 가서 한 1%만 가도 충분히 활성을 낼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가 이제 저만제로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뭐 이런 경쟁품 분석도 했고요. 실제로 저희가 이제 저만제를 이제 임상을 들어가기 위해서 동물 실험도 많이 하고, 영장류에서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도 보고, 눈에 이렇게 많은 양을 넣었을 때 특별히 독성이 없는지 그런 정도를 확인했을 때 영장류에서도 이제 효과가 잘 나오고 독성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임상을 갈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해서, 현재 저희가 이제 임상 1상을 승인받고 이제
지금 임상일상 투여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고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현재 개발되고 있는 게 이제 그 항체 주사제 외에 이걸 좀 대체할 수 있는 제형을 개발하고 있는 게 보통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도 안구에 직접 주사를 해서 눈 안에 그 약물이 오랫동안 존재해서 서서히 방출하게 해서 그 주사하는 횟수를 주기를 좀 늘리는 것이고요. 그 외에 이제 저만제로 나와 있는 저만제로 개발하고 있는 약물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이제 VEGF 이니비터라든지 기존에 있는 주사제와 쓰이는 거의 유사한 기전의 약물이기 때문에 저희 이 SGLT2 이니비터 기전으로 이제 저만제를 개발했을 때 이 당뇨병성 망막병증에 이제 다른 새로운 기전으로 이제 나오는 약물이기 때문에 이 자체로도 이제 썼을 때 효과가 있으면 저만제만 쓰면 좋고 아니면은 이제 너무 심해서 이 저만제뿐만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주사제까지 같이 병용을 해도 충분히 이제 더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많은 집중을 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약물 전달 기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이 나노 마이셀 입자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 이제 약물을 이제 포집을 시켜서 1%라도 안구 후방으로 좀 잘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기술을 했고요. 이 이나부글리플로젠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국내에 다 승인받아서 팔고 있는 약물 신약인데 그 과정에서 이제 많은 경구 제형으로 전신에 대한 독성이라든지 이런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자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완전히 신물질 신약보다는 임상에서보다 좀 빠르게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마지막으로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새로운 이제 제형이 마이크로니들 플랫폼입니다. 아마 학교에서 좀 들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마이크로니들 제형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주사제와 패치제가 좀 합쳐진 제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마이크로니들 패치제 같은 경우는 주로 1mm 이하의 이 마이크로미터 단위의 이제 미세 바늘로 이루어진 이 바늘을 이용해서 붙이는 것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약물을 전달하는 건데요. 이 왼쪽 밑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보통 주사 같은 경우는 보다 이제 뭐 깊은 깊이 피하지막이라든지 근육에 주사를 하는 것에 비해 이 마이크로니들 제형 같은 경우는 피부 각질층만 딱 뚫어서 그 바로 피부 표면에 약물을 주사하는 약물을 전달하는 제형입니다. 실제로 이 패치제 같은 경우에는 아마 지용성의 저분자만 이제 수동적인 방법으로 약물 전달이 가능하다고 아마 아시고 계실 것 같은데 이 마이크로니들 패치제 같은 경우에는 이 피부에 이제 그 약물 전달의 장벽인 각질층을 뚫고 직접 약물을 전달하기 때문에 기존의 패치제가 전달하지 못하고 주사할 수밖에 없는 바이오 약품들도 전달이 가능한 그런 제형입니다. 그래서 이 마이크로니들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뭐 종류가 있는데 이제 뭐 솔리드 마이크로니들이라고 그냥 금속 마이크로니들을 이렇게 얼굴에다가 이렇게 밀링 해가지고 구멍을 내서 거기에 이제 약을 발라서 흡수시키는 그런 제형도 있고요. 이거는 실제로 뭐 현재 의료기기로 많이 이제 피부 미용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중공약 마이크로니들, 홀로 마이크로니들이라고 해서 주사기의 바늘을 굉장히 진짜 짧게 그렇게만 만들어서 이제 디바이스로 허가받은 게 있는데요.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의 이제 주사기보다는 통증을 굉장히 감소시키는 장점이 있지만 이제 굉장히 좀 디바이스가 굉장히 비싸고 또 백신 같은 경우 백신으로 이제 허가를 받았었는데 어쩌다 이렇게 한번 맞는 거에 대해서 이제 비용을 소비자가 많이 부담을 좀 많이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더 컸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현재는 좀 철수를 했고요. 그 외에 이제 코팅 마이크로니들이라든지 뭐 디졸빙 마이크로니들이라고 해서 실제로 이제 그 굉장히 이제 마이크로미터 단위의 이제 금속 표면에 약물을 코팅시켜서 약물을 전달한다든지 아니면 디졸빙 마이크로니들처럼 생분해성 고분자를 이용해서 아예 그 바늘 자체를 녹아 들어가는 바늘로 만들다든지 좀 이런 형식으로 해가지고 현재 연구가 많이 되고 있고 아직까지 허가받은 사례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새로운 이제 제형에 대해서 좀 저희가 개발을 해가지고 최초로 우리가 이 새로운 제형에 대해서 허가를 받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런 많은 연구를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 그 용해성 마이크로니들이나 코팅형 마이크로니들 같은 경우에는
주사기로 이제 주사기를 대체할 수 있는 제형이고 또 이 기존의 이제 주사 제형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제 굉장히 유명한 GLP-1 약물인 뭐 오젠픽이나 위고비 그런 약물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굉장히 이제 시장도 크고 이제 많은 그 니즈가 있는 반면에 냉장 유통을 해야 되고 냉장 보관을 해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뭐 미국이나 유럽에 가면은 냉장고에 한 80% 정도가 다 오젠픽, 위고비가 다 차 있고 그거 다 쓰면은 이제 뭐 다시 수급이 될 때까지 팔지 못하는 그런 정도까지 와 있는데요. 이 마이크로니들로 개발했을 때는 이 액체 상태보다 이렇게 고체 상태로 있을 때 좀 더 이 펩타이드나 단백질 안정성이 좀 더 좋아지기 때문에 실온에서도 유통 가능한 그런 측면이 있어서 좀 많이 각광받고 연구되고 있는 약물 전달 제형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클로팜이라는 이제 기술명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약물 분포가 어디에 되는지에 따라 좀 목적하는 방식이 좀 다르게 저희가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뭐 1세대라고 해서 뭐 이렇게 유효한 성분이 이제 바늘 뿐만이 아니라 뒤에 있는 기저면까지 다 분포하게 하는 거는 국소적으로 이제 효과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한약품으로 개발을 하고 있고 뭐 2세대나 3세대라고 해서 이제 생체 이용률을 최대한 높이는 게 중요한 약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니들에만 약물을 탑재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마이크로니들 제형이 왜 의약품으로 아직 개발이 되지 않았냐 그거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보면은 이 마이크로니들 제형 같은 경우에 굉장히 미세한 바늘이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보통 주형에 이 미세한 바늘 모양이 있는 주형에다가 이제 만들고 그 주형에서 떼어내 가지고 포장을 해서 유통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했을 때 저 미세한 바늘을 일일이 완전히 포장해서 유통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캡 형태로 포장해서 운송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는 이 마이크로니들이 체내 이제 각질층 바로 밑에 있는 미세한 체액에 의해서 녹아가 들어가게 되는데 운송 과정에서 이런 수분이나 뭐 이런 거에 노출됐을 때 그냥 사람한테 적용도 하기 전에 녹아서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좀 해결을 해야 되고요. 뿐만 아니라 뭐 충격이 발생했을 때 실제 약물 전달에 필요한 이 바늘이 손상이 가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해결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보통 실리콘 몰드를 이용해서 주형을 만들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그 주사기를 만들 때 쓰는 플라스틱을 이용해서 저희가 이제 그 여기다가 마이크로니들 제형을 만들고 그게 이제 포장까지 계속 유지되게 되는 사실은 약간의 발상의 전환을 가지고 저희가 뭐 특허를 다 가지고 개발을 하게 돼서 저희가 뭐 실제 뭐 동물 실험을 하거나 사람한테 사용하기 전에 이 약물의 품질이 전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의약품으로서 좀 개발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뭐 이렇게 세 가지 측면에서 이제 완전히 포장되어서 사용자가 사용하기 전까지 뭐 품질을 완전히 유지한다든지 또 그리고 저희가 이제 새로운 제형이다 만큼 생산성이 있는 그런 이제 대량 생산 공정을 갖추고 또 실제로 이제 약물이 전달되는 바늘부의 이제 완전성을 갖추는 이런 여러 가지 기술들을 개발을 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주로 현재 한 두세 가지 정도 측면에서 저희가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성장 호르몬입니다. 성장 호르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소화가 이제 소화 대상으로 이제 키를 크기 위해서 맞게 되는데요. 이 소화 같은 경우에는 주사를 맞추기 위해서 이제 어린이니까 더 주사가 맞기 쉽고 또 보호자 엄마 아빠 입장에서는 키가 안 크니까 맞춰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굉장히 좀 새로운 제형에 대한 니즈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우리 현재 굉장히 시장이 큰 그 앨런 머스크가 극찬했던 그 오젠픽, 위고비 이 제품에 대해서도 현재 뭐 냉장 유통되고 있고 주사로 이제 맞는 그 제형을 이 마이크로니들 제형으로 해서 쉽게 유통 가능하고 쉽게 붙여서 이제 개발하는 그런 것으로 저희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오젠픽 같은 경우에는 현재 경구제로 매일 먹는 것도 나와 있기는 한데요. 실제 경구제 같은 경우에 이게 펩타이드 약물이기 때문에 흡수율이 1% 미만이라서 회사 입장에서는 또 굉장히 단가가 높기 때문에 저희가 마이크로니들로 개발했을 때 사업적인 측면, 수익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주사제랑 비교했을 때 어떤 장점이 있는지, 뭐 어떤 뭐 또 실온에서 유통 가능하다는 저희가 완벽성을 확보했다는 뭐 그런 내용이고요. 아, 네, 뭐 제가 너무 두서없이 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좀 이제 이 날씨 좋을 때 여러분들 이렇게 많이 와가지고 미래에 대한 좀 고민도 많이 하고 하시는 걸 봐서 제가 좀 해드리고 싶은 말은, 저는 학교 다닐 때 그냥 술 먹고 놀러 다니기 밖에 바빴는데 예, 좀 이렇게 막 날씨 좋은 날 이렇게 데이트도 안 하고 이렇게 미래 고민하시면서 와주시는 게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이제 학교 다닐 때 열심히 안 했지만 여러분들도 이제 졸업하면 다 라이센스를 가지게 되고 또 뭐 약국을 하시든 회사를 가시든 거기서 아마 어떤 조직에서 주도적인 역할, 리더의 역할을 하실 것 같은데요. 아마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가 이제 그 제약 바이오 세계 제약 바이오 시장에서 먹는 파이가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늘리기 위해서 국가 산업에 이제 큰 비중을 가지기 위해서 저희가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아마 저희가 다 약대에 들어오려면 굉장히 그 다들 뛰어난 사람들만 다 오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제 머리가 다 좋고 훌륭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사실 이렇게 몇 가지 소개시켜 드린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완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오랜 기간 걸리는 신약 개발을 어떻게 좀 더 머리를 써서 어떻게 좀 더 다른 방식으로 좀 빠르게 확률 높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측면으로 좀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고 있는 그런 파이프라인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또 훌륭한 분들이기 때문에 사회에 나가서 또 이제 주도적으로 어떻게 하면은 좀 빠르게 우리 제약바이오 시장을 좀 끌어올릴 수 있을까, 그런 좀 역할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센터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오늘 모신 이제 전성호 대표님과 김동환 센터장님은 저희가 이제 특별히 그 국내 제약 바이오에서 이제 R&D 쪽에 탁월한 능력이 있으신 분들을 모신 거예요. 그래서 이쪽 연구개발 쪽에 이제 초점을 두고 오늘 강의가 진행된 거고요. 김동환 센터장님께도 질문이 있으실 것 같은데, 뭐 이번 강의의 주제인 뭐 R&D 말고도 개인적인 뭐 질문들, 특히 이제 두 분 다 젊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여러분의 진로와 관련한 뭐 그런 쪽의 도움도 답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추후에라도 그 뭐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직접 연락을 주셔도 되고, 저희 쪽 약사공론 통해서 그 질의 주시면 저희가 다시 이제 대표님과 센터장님께 질문 드리고 이제 원하시는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강의해 주신 센터장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신 학생 여러분께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오늘 10회차 명사특강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잠깐 공지드리면 다음 달 열리는 명사특강 11회차 행사는 역시 이제 제약산업에서 명망 있는 약사 출신 CEO를 모셨고요. 오늘 이제 얘기 드린 것처럼 R&D 쪽에 이제 탁월한 분들을 모셨고요. 그 다음 달, 12월 2일인데, 다음번에 모시는 대표님은 삼일제약의 김상진 대표님이시고, 제약 쪽에서도 마케팅 쪽에 조금 더 이제 중점적인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특별히 모셨습니다. 특히 김상진 대표께서는, 저희가 이제 2시간 강의잖아요. 본인이 2시간 강의 다 하고 싶다고,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다고 2시간 강의 하시겠다고 하셔서 다음 12월 2일 강의는 삼일제약 김상진 대표님께서 단독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학생 여러분들 그때도 많이 참여 부탁드리고요. 오늘 행사 참여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심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